저희가 갑자기 이런 촬영을 하게 된 게 사실 이전 영상이 조금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구독자 이벤트로 좀 구독자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좀 들어주는 컨설팅 같은 걸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최소 뭐 거의 100명 전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명을 위한 것보다는 구독자 이벤트였으니까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전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시간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마침 제 주변에 딱 어울릴 것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걔가 한번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대기업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좀 오래 했었고요. 100세 시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10년 벌어서 한 50년 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저히 계산도 안 나오고요. 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고민하다가 이번 차에 좀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있잖아요. 있죠. 어떻게? 10살, 8살이고요. 남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면 다니면서 다른 걸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성격상 뭐 아니면 돌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안 혼났어요? 아유, 선택지를 줬죠. 치킨집을 할까 편의점을 할까 평소에 하고 싶던 그걸 할까라고 하니까 치킨집 편의점은 안 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걸 할게 라고 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게 이제 제 사업을 하는 건데 평소에 하던 거 하고 싶던 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이제 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슈퍼처럼 물건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사서 파는 방식이 있고, 삼성처럼 모든 걸 우리가 다 만들고 공장까지 다 하고 판매까지 다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라는 게 진짜로 내가 로고를 만들어서 런칭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지역의 어떤 가게로서 포지셔닝 해가 나가는, 나를 기억시켜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사실 많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쇼핑몰에 한정됐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서비스,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제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완전 브랜드 로고까지 박아본 적 없죠? 없습니다. 마케팅 해본 적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행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기서. 언제요? 제가 20대 중반? 기본적인 업에 대한 이해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 뭔가를 만드는 실무를 이제는 10년이나 지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개발은 총 5단계로 우선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을 제작을 하고, 그러니까 제품 개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바로 브랜드를 초안을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브랜드를 해 나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팔지, 런칭 전략 수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런칭해서 세상에 판매하는 과정. 이 5가지를 제가 나눠서 우선 작성을 했고요. 사실 브랜드 초안 작성하는 건 첫 번째 제품일 때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이 5단계를 다 하는데, 두 번째 제품을 할 때부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번인 브랜딩 초안 작성을 안 하죠. 브랜드는 제품이 쫙 나오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첫 번째 제품 나왔을 때, 그 중에서도 보면 핵심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템 1개가 나왔을 때 그때 미리 브랜드를 준비를 해야 돼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상품명, 로고, 이미지, 어떤 컨셉, 어떤 스토리, 어떻게 팔 건지, 어떤 가격대로 갈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초기에 첫 번째 제품 나왔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면 이걸 매번 하기 힘드니까 두 번째 아이템 나올 때는 핵심은 빼고 이제 추가 아이템 나올 때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핵심 아이템 중심으로 왜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접어지는 소파를 판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해서 접어지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이런 소파를 만든다. 그러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파 관련된 브랜드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를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브랜드를 만약 만들게 된다면 접이식에 관련된 거다. 그럼 제가 만약에 브랜드명을 만든다면 이럴 것 같아. 펌 퍼니처. 그러니까 재밌는 가구. 접어지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접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 핵심 역량으로 해서 우리 이 가구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소파 브랜드로 간다면 앉아서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심, 휴식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더심이란 브랜드를 만들 것 같고, 또 테이블 또는 거실장, 책장 이러면 약간 한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일어로 가구라는 단어더라고요.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하우스 홀트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가구 브랜드, 약간 있어 보이는 브랜드 가구로 나갈 것 같고요. 1인 가구, 소형 침대 이런 거는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소규모 가구를 위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울릴 만한 요즘 한글로 해서 요즘 가구 라고 해서 아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혹시 왜 브랜드 만드는지 알아요?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인 거죠. 하면 생각나는 거 그렇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전적 의미에서 브랜드를 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는 그 어떤 감정적인 걸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 그런 걸 브랜드라고 하죠. 우리가 왜 브랜드를 하냐 이러면 사실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왜냐 생각하면 어떤 무리 속에서 돋보이게 만들려고, 다른 거 많은데 그 중에서 내게 돋보이게 만들려고, 그냥 두 번째 카피가 나와도 나만의
것을 만들어서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광고 쓰지 않고 소비자들이 기억해서 각인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게 만들려고.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브랜드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무엇을 지킬 거냐,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브랜드는 우리의 본질, 우리만의 이 본질을 지키고 돋보이고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로고 기억해서 뭐 하겠어요? 아, 그 로고 이거 잘 만드는데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되는데, 가방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물건을 담는. 맞아요. 답은 적혀 있으니까. 안 봤어요? 안 보고도 맞추셨네요? 의외로 가방 본질이라면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만든 가방의 본질은 뭘까? 가방의 본질과 내가 만든 가방 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가방, 나는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거든요. 재생 소재로 된 가방, 지구를 지키는 소재로 담는 것.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 거라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한 개 정하고 그 아이템에 나의 영향이 더해진 거,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는가. 결국은 브랜드 하려면 제품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이 있어야 이거를 브랜드화 시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고 싶은 아이템, 금방 뭐 얘기하셨어요? 제 캠퍼니까 캠핑 용품이랑 어르신들이 많이 맞아요. 실버용품. 예, 실버용품. 그러면 카테고리는 정했다 치고 예. 아이템 어떻게 찾을래요? 캠퍼들 모임에 가서 네. 뭐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사전 조사를 하는 거고 외환보호사분들 만나가지고 뭐가 있으면 좋을까 물어서 하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 안 해도, 광고 안 해도 소비자가 살 만한 품목인가. 내가 그냥 등록만 하는 순간 찾아와서 사는 품목, 그걸 이제 킬링 아이템 또는 핵심 아이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정도 되는 아이템이 있어야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라인업만 쫙 다 깔아가지고는 소비자들한테 크게 각인이 안 돼요. 무조건 하나의 제품이 나와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가 6가지, 7가지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제품이 빠르게 매출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제품이 마케팅 안 해도 바로 성공했어요. 일단 한 1년 전에 런칭했던 한 브랜드는 런칭하자마자 첫날 3시간 만에 매진됐어요. 그리고 계속 매진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같이 팔려요. 그래서 핵심 아이템, 킬링 아이템이 제일 중요한데,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사실 제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핵심 아이템을 찾는 방법 물어보면 주로 이렇게 한 5-6가지 정도 말씀을 하세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아이디어에다가 회사 다니는데 이런 발명품이 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해오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 아이템 내가 공장만 찾아서 만들어서 런칭하면 성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친구한테도 말 못할 정도의 뭐 아이디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 저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면접을 보는데 갑자기 아이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진짜 무조건 성공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템을 오픈할 테니까 우선 나를 채용을 해라, 그리고 지분을 50% 달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아이디어다. 네. 제가 면접 보는데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누구나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아요? 있죠. 성공할 만한 거 있으세요? 기분 좀 주시죠. 근데 진짜 가슴 찐 아이디어, 저 진짜 친구한테도 말 못하는,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한 분씩 있어요. 이런 아이템을 이렇게 찾는 분들도 있고, 도매처나 해외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그대로 갖고 와서 팔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갖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만들고 났으니까 나 그거 그대로 만들어서 한 30% 싸게 팔겠다, 조금만 수정해서 팔겠다 라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셀링하는 아이템을 만들었으니까 아이템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이제 찾아서 쓰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보면 내 주변에 누군가의 추천, 누가 이거 한번 팔아봐라 라고 한다든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마치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처갓집이 뭐 딸기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러면 그 딸기를 온라인에 한번 팔아봐라.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5가지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기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얘기 나눠보자고요. 아이디어, 친구한테도 말 못할 정도 가슴 뛰는 아이디어, 무조건 성공하는 아이디어, 이런 제품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있더라고요. 야, 맞아요. 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하고 있는. 맞아요. 진짜로 한 번만 네이버 검색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제발 딱 한 번만 찾아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어쩌면 세상에 이미 없다란 뜻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내놨는데 이미 없어진 거지. 안 팔려서 검색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 번씩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사례가 아이디어 많은 분들,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 한 개를 찾았고 이거를 잘했고 잘 성공했으면 다음 아이디어 꺼내지 마시고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소비자가 원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제발 아이디어 한 개 갖고 창업은 하면 절대 안 된다. 2번째, 도매처나 해외 사이트에서 잘 나가는 제품 그대로 갖고 와서 판다.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렇게 갖고 와서 성공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어. 그 제품을 내가 만들었어. 브랜드까지 다 만들었어.
그거 도매처에 풀 거예요? 성공하는 아이템이면? 안 풀어요. 그치. 내가 만들어서 내가 힘줘서 브랜드까지 다 했어. 근데 그걸 세상에 팔겠냐는 거지. 도매처에다가 누구나 팔아라고 풀겠냐는 거죠. 잘 안 풀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 브랜드나 생필품이나 과일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나만의 어떤 제품, 간 만들어진 브랜드 이런 제품은 사실 잘 풀지 않죠. 도매처 쉽게 안 풀죠. 또 전 세계에 바이어들이 진짜 많아요. 캔턴 페어라고 있는데 캔턴 페어를 가면 한국에서만 수천 명이 와요. 수천 명의 바이어들이 모여서 갖고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전 세계 아마존에서 잘 팔릴 것 같은 거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갖고 갔어요. 갖고 가서 실패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팔리고 있는 거, 우리나라 국내 도매처에서 팔리고 있는 거 안 팔리고 있다면 안 팔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그 공장에 그대로 전화해서 한국에서 한 30% 싸게 팔겠다, 이런 제품도 사실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바꿔서 30% 할인해서 판다. 혹시 그런 제품 사본 적 있어요? 뭐 어떤 걸 사려고 봤는데 여기는 후기가 1000개, 10,000개가 쌓여있어요. 몇천 개가 쌓여있어. 근데 여기 후기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한 20-30% 싸. 그럼 이거 사요? 아니면 요거 사요? 후기 많은 거 네. 읽어보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쇼핑할 때 보면 후기가 쌓여있고 원조 브랜드 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팔려고 하면 그런 제품을 카피해서 팔려고 해요. 전혀 다른 거지. 자기가 소비자일 때는 카피 제품 안 사면서 자기가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 브랜드를 왜 카피 브랜드로 만드냐고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분들, 뭔가 하려고 하는 분들 다 이래요.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살짝 로고만 바꿔가지고 그 공장 그대로 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할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랑 인스타에서 이런 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제가 그 짤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어떤 이미지를 한 개 갖고 왔는데, 이제 첫 번째 상황이 보면 이게 둘이서 똑같은 걸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명이 5,000원에 팔고 두 번째 사람도 5,000원에 팔았어. 근데 이제 새로 온 사람이 1,000원 낮춰서 4,000원에 판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4,000원 낮춰. 그러니까 둘이 4,000원, 4,000원 경쟁하지. 그랬더니 처음에 낮춘 사람이 다시 3,000원에 낮춰. 그럼 이 사람이 낮추려고 하다가 그냥 이 사람 걸 자기가 다 사. 이해되죠? 네. 3,000원에 낮췄어. 그래, 그럼 3,000원 나한테 팔어. 이러고 다 낮춰. 다 내가 샀어. 내가 다 매입한 다음에 독점 판매를 하는 거지. 이게 농담처럼 보이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내가 계속 싸게 팔어. 그럼 얘는 안 남아. 그러다 얘는 이제 판매를 중단해. 난 다시 비싸게 팔면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제조 공장이랑 한번 싸웠던 적이 있는데, 내 제품을 내가 어떤 브랜딩을 해서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 이익이 걔도 몇백만 원 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처음 팔았는데 자기가 내 제품 그대로 상세 페이지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등록했어요. 중요한 게 이 제조사가 내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야.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 사실 못 이기죠. 근데 저는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팔았어요. 내가. 근데 이 사람 또 5만 원에 팔더라고요. 내가 4만 원에 팔았어. 이 사람 4만 원에 팔더라고요. 내가 3만 원에 팔았어. 3만 원 낮췄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갖고 왔다고 치잖아요. 저 2만 5천 원에 팔았어요. 이제 못 따라오더라고, 이 사람도. 그런데 내가 얼마를 손해봤냐면 한 일주일 만에 한 1,000만 원 손해봤어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전화 왔지. 아니 왜 그렇게 손해보고 파냐. 아, 나 상관없고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내 브랜드 만들었는데 괘씸해서 못하겠다고. 나 지금 다른 공장 알아보고 있고, 대신에 절대로 나는 당신 제품 무조건 저가에 팔 거라고. 이 사람이 미안하다고 손들겠다고 하고 털고 나갔어요. 그 나 다시 5만 원 올렸어요. 이게 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 제조 공장은 이 제품 한 개만 파는 곳이 아니고 다른 제품이랑 다른 신뢰도가 있잖아요. 자기 소문이 나면 그 업계에서 자기도 퇴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조금 1,000만 원 정도 손해봤지만 다시 가격 올리면서 다시 회복 다 했어. 얼마든지 제조 공장이 싸우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바잉 파워가 있고 얼마든지 방법만 찾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잠깐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이 셀링한이라는 아이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알아요? 봤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셀링하니 아이템을 쓰고 있는데, 이 아이템, 이 프로그램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이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거든 다른 거든 상관이 없는데, 뭐 다른 건 알아서 하시고 우리 거 쓰지 마세요. 이거는 핵심 아이템을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핵심 아이템을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저희도 찾긴 해요. 가끔 찾을 수는 있어. 근데 진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아이템 팔아 라고 약간 로또 추첨해 주듯이, 로또 추첨해 주는 그 번호대로 사면은 로또가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번호더라도, 아무리 계산했더라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상 이 아이템이 좋다고 표현해도 그 검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까는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아이템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셀링한이라는 이런 아이템은 핵심 아이템을 찾을 때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핵심 아이템 성공하고 그 옆에 부가적인 아이템, 그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를 명확히 하자. 그 다음에 주변 누군가의 추천, 이거 한번 팔아봐라, 부모님 회사 제품, 이런 건 어떤 것 같아요? 부모님 회사 제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의외로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빼야 돼. 친분이란 단어는 빼야 돼. 부모님은 믿지.
부모님 믿어야지. 근데 부모님이 잘 안 되고 있어. 근데 팔아라. 이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잘 팔고 계셔. 잘 만들고 계셔. 그럼 괜찮겠죠. 이번에 사례 올라온 것 중에도 보면 자기가 제조사인데 자기 제품을 누군가가 들고 와서 팔고 있다. 정말 잘 판다. 나는 팔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한번 갖고 와서 팔아봐라.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친분이나 단어 빼고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는 빼고 객관적으로 이 제품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의외로 괜찮은 경우가 있으니까 친분만 빼고 한번 생각해보고 진짜로 진짜 잘 팔릴 것 같고 월 1,000만 원 벌 것 같으면 그 제조사가 직접 할까요? 아니면 해라고 할까요? 직접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심하고 시작하자.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기타. 사실 앞에 것 다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즉, 일반적으로 제가 창업 컨설팅 형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앞에 5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 다 대부분 저는 좋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아이템을 찾아야 되냐? 이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아이템을 찾냐면 답은 제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답을 어떻게 꺼내느냐를 앞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템을 찾는 방법 말고 제가 전혀 다른 방식의 핵심 아이템을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본인 잘 알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을 소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비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나죠. 그것도 본인. 네. 그러니까 나를 만족시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 제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핵심 아이템은 내 쇼핑 리스트 속에 있어요. 쇼핑을 좀 하세요? 예. 네이버로 쿠팡으로 물건 주문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찾으면 돼요.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내가 새 거를 산 다음에 고쳐서 써본 적 있어요? 근데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간 매니아적인 분. 낚시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신발에 약간 매니아적이에요. 신발 케이스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요. 어쨌든 내가 새 거를 산 다음에 뭔가를 살짝 고쳐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왜 없지 하면서 쇼핑 더보기 눌러본 적 있어요? 처음에 상단에 있는 거 한두 개 중에 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페이지를 넘어가 본 경험은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아시다시피 남자는 쇼핑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마네킹 있는 걸 주세요.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야. 그럼 안 돼.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유아용품 할 때 저희 애가 고등학생이거든요. 저희 애기 여성용품 돈 내가 다 사줘요. 우리 가족들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 회사의 과자도 제가 다 사요. 모든 사무용품, 과자 모든 거 웬만하면 다 사고 우리 집에서도 모든 주문하는 거 내가 다 사요. 물티슈 하나까지도 휴지 하나까지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사요. 왜냐면 나는 이제 그게 내 자체가 공부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쇼핑을 하면서 나는 아이템을 계속 찾아요. 지금부터라도 아내가 갖고 있는 쇼핑 권한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뺏은 다음에 내가 쇼핑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소비자 마음을 이해해요. 어쨌든 간에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쇼핑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 보는 경험은 웬만하면 다 있어요. 세 번째, 1등 제품이라고 해서 샀는데 좀 별로였던 적 없어요? 1번, 2번이라고 해서 샀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험은 누구나 보통 한 번 정도씩은 하거든요. 최근에 내가 구입한 제품 리스트를 다 나열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정해서 브랜드 개발하는 연습을 하고 진짜로 괜찮으면 그걸 브랜드화 시켜도 돼요. 제가 제일 최근에 산 품목이 3개가 있었어요. 우리 애들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다 사니까. 처음에 브랜드 상품 샀어요. 이거 어떻게 샀냐? 최저가 검색해서 샀어요. 네이버 검색, 쿠팡 검색 그 중에 제일 싼 거 샀어요. 두 번째, 휴지가 필요해서 샀어. 이거 제가 샀어요. 필요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샀어요. 세 번째, 유심 샀어요. 제가 좀 있으면 중국 출장을 가니까 이건 그냥 1, 2위 제품 보고 1번 보고 2번 보고 2번에서 샀어요. 왜? 그냥 뭐 괜찮아 보여서. 이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두 번째 거. 휴지로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휴지 브랜드 뭐 있어요 요즘에? 모나리자 잘 풀린지 맞아요. 그런 브랜드도 브랜드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브랜드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왜 화장지는 우리가 브랜드를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브랜드도 만들 수 있어. 화장지 브랜드로. 핸드타올 브랜드로 시작한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브랜드 만들 때 라인업 쭉 생각했잖아요. 처음에 핸드타올로 브랜드 만들고 이거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만들게 물티슈도 만들고 그다음 두루마리 휴지도 만들고 각티슈도 만들고 휴지 브랜드로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의 핵심 아이템 한 개만 성공시킨다면 얼마든지 라인업 확장이 가능해요. 지금부터 내가 휴지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 상황을 보면 제가 핸드타올을 왜 굳이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보고 샀냐면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쿠팡에서 찾았어. 근데 없는 거예요. 네이버로 갔어. 네이버에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없었어요. 여기 브랜드는 보니까 뭐 크리넥스랑 뭐 유명한 땡큐, 뭐 미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없었어요. 내가 원했던 걸 딱 근데 보자마자 이거라고 해서 바로 샀어. 6번째 거에 이게 있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죠. 브랜드 명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딱 보이자마자 바로 샀어요. 그리고는 상세 페이지 살짝 내려서 봤죠. 저희 셀링하니 깔면은 나중에 이런 거 깔 수 있거든요. 그러면 7일 동안 몇 개 나가는지도 나와요.
하루에 한 3, 40개씩 파는 거지. 이 정도면 매출 의외로 나쁘지 않게 나와요. 내가 휴지를 사는데 뭐가 불편했냐면 이게 우리 사무실에 휴지가 필요했는데 세 가지가 불편했어요. 첫 번째는 핸드타올 이렇게 있고 비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뽑다 보면 여러 장이 나와요. 그래도 나오다 보면 떨어져. 그럼 다 흩어지는 거지. 그거를 꺼내서 쓰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케이스에 넣어서 쓰면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두세 개를 쓰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케이스 넣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세면대 옆에 놓고 쓰면 젖어요. 당연히 젖겠죠, 휴지니까. 세 번째, 거치대를 샀어요. 가벽으로 돼 있어갖고 거치대를 샀는데 구멍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휴지를 너무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옆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쓰는 거예요. 보기도 안 좋고 어떻게 할까 해서 한참 고민을 했었어.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하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까 찾은 거지. 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돼요? 6면이 다 비닐로 감싸져 있고 이렇게 가로로 점선이 있고 점선을 뜯은 다음에 이렇게 뽑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 튀어도 괜찮고 그 자체로 보관도 가능하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걸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 옆에 놔둬도 이제 젖지 않고 그래서 뽑아 쓸 수 있다라는 거, 케이스 없이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게 나만의 고민이었을까?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해서 한번 쭉 봤어요. 후기가 보통 네이버에 보면 20개 정도 후기가 있거든요. 그 20개를 이제 다 읽어봤죠. 낱개로 묶음 처리되어 있고 생산일자 표시되어 있는 게 너무 반가웠다. 저랑 똑같은 거죠. 낱개 묶음 처리. 빼일 맞춰서 비가 왔는데 박스가 젖었을 뿐 내용물은 비닐로 싸져 있어서 안 젖었다. 가운데로 뜯어야 되는 게 편하진 않다. 각 티슈는 이렇게 찢어야 되거든. 얘는 이렇게 찢어요. 그래서 꺼내는 게 약간 불편해요. 이것만 빼고는 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 사람은 재구매를 했는데 케이스 없이 바로 써서 좋고 속이 보여서 잔여량이 보여져서 교체하는 게 쉬워서 좋았다. 이게 보니까 대부분 약간 가게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산 것 같아요. 이 자체를 그냥 식당에 이렇게 얹어놓고 막 뽑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당에서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 리뷰 20개를 이제 분석해 봤더니 지금처럼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돼 있고 품질이 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품질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가격은 따로 안 봤거든요. 그냥 괜찮아서 산 거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왜 품질을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왜 안 좋다고 생각하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좀 부드러운 걸 원했던 사람이 있고 딱딱한 걸 원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브랜딩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핵심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찢어져야 돼요. 이렇게 찢어지니까 휴지 꺼내면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내면 잘 꺼낼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소재를 저 같으면 아마 2개로 만들 것 같아요. 일반형이랑 고급형 해서 일반형은 약간 재생 소재를 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쓰기의 편함 저가 제품 현재 라인업으로 만들고 고급형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식당에서도 고급 해봐야 뭐 크게 있겠어요. 국밥보다 조금 더 위에 인테리어가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정도. 화장실 갈 때 두루마리 휴지 들고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그 느낌만 지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 이 비닐에다가 우리 브랜드 로고만 살짝 넣어서 각 티슈 케이스처럼 살짝만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휴지가 아닌 것처럼만 보이게만 해놔도 식당에 올려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만 살짝 바꾸고 약간 고급형으로 만들어서 얼마 더 비싸게 파는 거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제품을 이용해서 브랜딩을 해야 돼요. 아까 봤듯이 사실 상품명이 좀 잘못 지어져 있었죠. 대명사로 지어져 있었죠. 그거 살짝 바꾸고 목록 이미지에서 우리 특징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휴지는 보니까 식당에서 대량으로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시 재구매 쿠폰을 준다든지 판매 방식을 바꾸는 거지. 뭐 10개를 사면 한 박스를 더 준다든지 또는 그런 식당에서 필요한 다른 아이템을 선물로 준다든지 케이스를 준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매의 편의성만 더한다면 충분히 우리만의 화장지 브랜드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지 그 아이템을 찾고 나면 이제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그거를 위해서 약간의 숙제가 있습니다. 쇼핑 리스트 꺼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뭐 샀는지. 제가 일부러 이 영상 또 끊어고 가는 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똑같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뭐 샀는지 쇼핑을 많이 안 하는 분이라면 한 달 동안 뭐 샀는지 리스트 꺼내가지고 한 20가지, 30가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꺼내놓고 이거는 내가 저렴해서 샀고 이건 내가 그냥 샀고 이미 알고 있어서 샀고 한두 개라서 그냥 샀고 이런 것들 빼고 쇼핑 더보기를 눌러서 저 뒤에 가서 산 거 최소한 한 페이지라도 넘어간 거 그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 아이템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니까 이번 영상, 이번 강의를 또는 이번 컨설팅을 하는 동안은 한번 내 쇼핑 리스트를 가지고 가상의 브랜드를 끝까지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품명 만드는지, 어떻게 라인업 확장하는지,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어떻게 런칭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빨리 아이템을 한 개를 정해서 준비를 해두신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만약에 아이템 할 게 없으면 와이프 쇼핑 리스트 뒤져도 돼요. 와이프나 친구 지인 불러가지고 네 네이버 깔아, 쿠팡 까봐라, 이거 왜 샀냐, 이거 왜 샀냐, 이거 왜 샀냐 물어봐야 돼요. 내 한 데서 아이템을 못 찾겠으면 내 지인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확장하고 나면 지인한테는 질문을 3번 해야 돼. 그냥 물어보면 무조건 이렇게 말하죠. 그냥 그 좋아서 샀어, 아니면 할인해서 샀다, 뭐해서 샀다. 그러면 그걸 또 왜 샀냐, 그래서 또 샀다, 그럼 그걸 또 왜 샀냐. 3번 정도 물어보고. 마케팅은 언제 하는 거냐면 왜 샀냐, 왜 샀냐, 왜 샀냐 다음에 어떻게 샀냐, 어떻게를 물어보면 마케팅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선정하는 방법, 이번 시간에는 핵심 아이템을 제작하는 방법 이야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한번 저희가 다시 짚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게 핵심 아이템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사전에 깔고 시작을 했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아이템, 즉 팔리는 상품, 성공하는 상품이 있고 그거가 시장 진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업 다 깔아놓고 하나도 안 팔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개라도 제대로 팔리는 제품이 생겼을 때 그때 다른 제품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또 라인업에 따라서 로고, 스토리, 컨셉이 다 달라진다. 제가 저번에 쇼파 이야기하면서 4가지의 경우 얘기했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 로고를 제일 먼저 만들어, 상표 이름을 제일 먼저 지어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어디로 갈지 알고 그걸 미리 하냐.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팔리는 제품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제 영상을 보면서 약간 오해가거나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다시 설명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가 쇼파라는 제품을 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업이 4개로 갈 수 있댔잖아요. 기능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제조사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또 연간 상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또 하나의 타겟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인업을 짜는 방법 4개로 나눴어요. 즉 기능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접어진다라는 걸 중심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 중심 또는 제조사 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쇼파의 목적은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는 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앉는 거를 만드는 공장은 대부분 한 군데에서 비슷하게 있거든요. 또 연관 상품 중심으로 테이블이나 거실장, 책장 등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인업 만들 수 있고, 1인 가구, 소형 침대, 다이소용품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설명했죠.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 근데 내 제품을 하려고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제가 핸드타월을 예를 들었잖아요. 핸드타월을 기능 중심으로 라인업을 만들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각 티슈라든지 뭐 전부 다. 또 각 티슈 말고 또 키친타월도 있고. 네, 또. 핸드타월, 키친타월. 근데 그건 다 타월이잖아요. 네. 그럼 제조사 중심이죠. 뽑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뽑는다의 개념은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봤어요. 우선은 대용량 마스크팩, 완전 다른 거죠. 우리가 마스크팩은 한 장 한 장 되어 있잖아요. 대용량으로 있어서 마스크팩을 매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큰 마스크팩을 만들고 그중에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는 느낌. 그래서 약간 뽑는 것만을 가지고 간다라면 약간 아이디어 상품으로 다양한 라인업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조 중심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방식은 이제 제조 중심은 바로 물티슈, 휴지, 일회용 휴지. 이때 뭐 당연히 각 티슈 다 들어가죠. 휴지라는 걸 가지고 브랜딩을 한다면 브랜드명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페이퍼지. 페이퍼도 종이고 지도 종이 지자 해서 종이라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이게 브랜드명을 제가 일부러 하나씩 넣는 이유는 브랜드명을 정하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지금 체험해 보시라고 일부러 알려드려요. 앞으로 브랜드명을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딱 브랜드명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가 몇 가지 있어요. 명확성, 명시성, 독창성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자기 마음대로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간 상품 라인업은 뭐가 있을까요? 핸드타월의 연간 상품. 또 종이 하려고 그랬죠. 어디서 쓰는 거니까, 뭐 화장실에 쓰는 거니까 욕심용품.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종이가 나져 있다면 그 주변 상품. 이게 저는 요번에 식당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식당 나라라고 정해봤어요. 쓰레기통, 수저 세트, 양념통 등 약간 주방에서 쓸 것 같은 느낌. 식당에서 쓸 것 같은 느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타겟 중심 라인업을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이거를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실에 쓰면 그 회사 사람. 맞아요. 움직이겠죠. 격리 중심. 네. 격리용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을 격리용품이라고 짓고, 예를 들면 간식, 청소용품, 사무용품으로 가는 거죠.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4가지를 해야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4개 중에는 어디가 더 나으세요? 싫은 건 안 해야 돼요. 근데 싫으면 내가 그 브랜드에 애정이 안 가요. 내가 우리 아빠가 또는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일을 가르쳐준 사장님이 만약에 종이와 관련된 거다, 그럼 2번으로 가야지. 나는 그냥 제품 찾는 걸 잘해. 그럼 1688 같은 알리바바에서 쓰레기통, 수저 세트, 양념통을 갖고 와야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내가 잘 만들 자신 있어. 내가 광고를 잘할 자신 있어. 거기에 핵심 역량이 있으면 격리용품으로 가야죠. 이해되죠? 그래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이 라인업을 정해야 되는데 유튜브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내 거 해보려고 하면 맨날 나오는 게 핸드타월 하면 물티슈, 일회용 휴지, 각 티슈 이렇게밖에 안 가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넓힐 수 있는 방식을 하면 좋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 아이템을 정하고 다음 아이템을 정하고 나서 브랜드명을 결정해야 된다. 브랜드명을 제일 먼저 처음 정했다가는 큰일 난다. 자금, 시간, 이미지 다 날리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명이랑 제품이랑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브랜드명은 조금 뒤에 정하자.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 안에 답이 있으니까 내 안에서 찾아보자. 내 문제를 해결해보자. 내 쇼핑 리스트에서 내가 구매한 이유를 나열해보자.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숙제는 해보셨어요? 네, 했는데 네. 없죠? 맞죠? 네. 맞아요. 자기 쇼핑 리스트에서 찾는다라는 게 이야기 들을 땐 정말 쉬울 것 같은데 좀 힘들어요. 또 결국은 생각하는 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거, 내가 많이 봤던 거 이런 데서 또 찾게 돼 있어요. 사실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희 팀원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우리 똑같은 이 강의를 교육을 회사 내부에서 하거든요. 해보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숙제는 조금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숙제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쇼핑 리스트에서 아이템을 찾으면 좋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해서 찾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내놓은 제품은 거의 다 성공했어요. 진짜로 찾게 된다면 월 매출 몇 천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못 찾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숙제를 시키는 이유는 뭘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판매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팔고 있는데 내가 살 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딴 이유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팔리긴 팔렸는데 지가 왜 팔렸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산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판매자도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이유를 찾아서 그거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두 번째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상세 페이지를 예를 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쇼핑몰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설명하는 상세 페이지를 무조건 만들게 돼 있겠죠. 파는 이유가 나열된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지를 판다. 두께가 0.6이다. 그램이 60g이다. 센치가 40cm다. 자기가 잘난 이유를 막 나열해 놓겠죠. 우리는 6g이라서 가벼워요. 얇아요. 소비자가 그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판매자로서의 자기 장점을 나열하지 말고 소비자가 얻게 되는 베네핏을 말을 해야 돼요. 연약한 아이 피부에 상처가 안 가요. 얇아서. 소비자의 베네핏인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면을 얘기를 해줘야지 소비자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산 이유를 나열해 보면 진짜 그 감정이 달라요. 차를 바꾸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볼보로 바꾸라.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냥 질러라. XC90 한 1억 한다. 1억짜리 질러라. 와이프한테 혼나잖아요.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라. 사실 이걸 내가 왜 샀냐면 이 차가 지금까지 사망사고 제로래. 이 차가 나온 이후로 엄청 많이 팔렸는데 이 차 타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대. 그냥 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랬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좀 작은 차 타도 되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애들 죽으면 안 되잖아. 걔도 비싼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샀어. 라고 하면 오케이 할 거 아니야. 그때의 그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사는 이유 막 나열하면 달라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뭐 1위, 뭐 안전성, 뭐 어떤 테스트 통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안 먹힌다는 거지. 진짜로 사는 이유, 구매한 이유를 말하는 거에 대해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저랑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죠. 뭐 팔아보고 싶어요 이러면 캠핑, 실버,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인테리어,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유아용품. 일반적으로 쇼핑몰 하면 이 4개 카테고리가 거의 무조건 나와요. 패션은 잘 안 해. 패션은 젊은 여성분들. 그래서 말해주고 싶었던 게 사무실 핸드타올 같은 작은 시장. 캠핑하면 좋죠. 근데 그 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고. 작은 시장에서 1위를 만드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라고 했던 거고, 두 번째 사례 중에 소형 보조 배터리도 작은 시장이잖아요.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가는데 핸드폰을 한 번 정도만 충전하면 좋겠고 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는 거, 주먹 안에 들어가는 좀 작은 보조 배터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핸드타올은 샀는데 소형 보조 배터리는 안 샀어요. 그러면 보조 배터리는 안 좋은 사례인 거지. 니즈랑 원츠 구분하세요? 네. 니즈는 뭐예요? 필요하면 원츠는? 있으면 좋은 거.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소형 보조 배터리가 니즈였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는 핸드타올은 니즈였고 보조 배터리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네이버에 진짜 들어가서 검색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생각만 했던 사례에서는 하지 마라. 진짜로 내가 끝까지 구매를 해본 제품에서 찾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제 퇴직하고 나와서 그 소중한 퇴직금 엉뚱한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성공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 구매해봤던 사례로 하면 좋겠다. 근데 결국 못 찾으면 이제 확장해야지. 확장하는 순서는 첫 번째는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쇼핑 리스트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와 지인의 쇼핑 리스트로 확장을 하고, 소비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연습이 되고 나면 내가
가상의 소비자다 생각하고 그때는 마음껏 연습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결국은 이 3번을 위해서요. 내가 가상의 소비자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연습만 잘 되어 있다면 이거 하셔도 돼요. 어떤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한 2, 3분 만에 내가 짧게 브랜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저랑 대화하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숙제 안 해오실 줄 알았거든. 못 해오실 줄 알았죠. 안 한다기보다 팔려고 지금 내가 셀러가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는 이유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셀러가 되려고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남성 면도기 할까요 말까요? 여기서 브랜드 만들래요 말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약간 그렇죠. 네. 다음. 그럼 좀 줄여서 일회용 면도기는. 뭐 떠오르는 게 있긴 하거든요. 일회용 면도기도 저는 이제 조금 몇 개 떠오르는 거 있죠. 뭐 유명한 브랜드들. 그 다음에 피부가 민감한 남성을 위한 면도기는 어때요? 위에 거보다는 훨씬 더 맞아요. 위에 거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또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원층 거잖아. 남자들은 피부가 민감하더라도 그냥 기스가 나더라도 그냥 갈 거잖아요. 안 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남성을 위한 면도기 만들어봤자 참 또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여성 면도기는 어때요? 내가 잘 모르니까 별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2 남학생 면도기는 어때요? 중2 남학생 면도기는 좀 시장이 제일 작아졌죠. 이게 시장 세분화를 할 때 큰 시장에서 나이 중심 말고 목적 중심으로 시장을 나눠가면서 구매하는 타겟 중심으로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중2 남학생 면도기라고 키워드를 정한 거는 제가 마침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면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 면도하는 날 여기 다 다치고 손 여기 다 나갔어. 근데 아버지한테 못 배운 거죠. 면도하는 방법을. 넥타이 매는 법도 요즘에 유튜브로 검색해서 본대요. 그러면서 중2 남학생 면도기 브랜드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면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고1 여학생 면도기. 이것도 약간 애매하죠. 그러면 초등학교 여학생 면도기. 이것도 더 애매하죠. 등등등. 이렇게 굳이 시장을 한번 쭉 작게 한번 나눠봤고 남성 면도기 시장이 너무 방대해서 안 되죠. 근데 최근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회사가 있죠. 와이즐리 아세요? 면도기 구독 서비스. 면도 날을 4개로 해가지고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나한테 택배로 무료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 서비스는 되게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면도기 시장에 제법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더 잘 만든 다음에 다르게 팔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도 언젠간 도전을 할 건데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어렵다. 대신 여기서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 건 우리는 성공을 하려면 다른 걸 팔든지 또는 다른 걸 못 팔면 다르게 팔면 돼요. 그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일회용 면도기는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영업력이 중요하다더라고요. 그럼 내랑 또 안 맞는 것 같고 또 피부가 민감한 남성을 위한 면도기는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사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원츠 상품이다. 니즈가 아니다. 그럼 이거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 여성 면도기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중2 남학생 면도기는 제가 경험이 있었어요. 제 쇼핑 리스트에 과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선물용이나 또는 교육용으로서 아빠나 엄마가 내 아들한테 선물하기 위한 약간 교육 형태의 브랜드를 만들면 분명히 시장 진입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조사는 자세히 해봐야죠. 그 다음에 고1 여학생 면도기. 저희 고1 첫째를 위해서 왜냐면 제 면도기를 한 번씩 쓰는 것 같아. 근데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지인이지만 이거는 잘 모르겠다. 소비자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초등학교 여학생 면도기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이제 나이가 마침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이가 되니까 그런 게 신경이 쓰이나 봐요. 피부과를 가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피부과를 갔어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나이대를 위한 여성용 면도기는 가능하겠다. 왜? 내가 구매했으니까. 난 진짜 제품을 사진 않았고 병원을 가긴 했죠. 이거 의외로 괜찮겠다. 한번 수요 조사해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제가 수요 조사를 해봤어요. 여성 코수염 제모라고 쳤더니 검색량이 뭐 한 400에서 700 사이. 이건 별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저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제품을 시장을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성 코수염 제모라는 키워드를 찾았는데 별로였잖아요. 그럼 이제 연관 키워드, 네이버에 보면 연관 키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서 연관 키워드를 쫙 조회를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찾은 게 얼굴 솜털 제거라는 키워드를 찾았어요. 검색량은 3,000에서 6,000 정도 되는 검색량이고 검색량은 결코 작지 않죠. 검색량이 6,000이 정도 된다. 어떤 정도인지 계산이 돼요 혹시? 한 달에 6,000명이 검색한다. 그러면 30으로 나오면 하루에 200명이 검색하는 거 맞죠? 하루에 이거를 사기 위해서 200명이 검색했다면 네이버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많이 팔 테니까 상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팔면 하루에 한 200개 팔겠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판매량을 예측은 할 수 있죠. 정확한 판매량은 사이트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검색량을만 봐도 대략적인 판매량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봤을 때 3천에서 6천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면 월 매출 한 2, 3억은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검색량은 됩니다. 여름에 아무래도 피부 미용에 신경 많이 쓰는 시절이랑 해서 비수기, 성수기가 있지만 비수기일 때도 3천 정도니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튜브 같은 제품은 비수기일 때 훅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비수기일 때도 검색량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봤더니 얼굴 솜털 제거라고 해서 업체가 몇 개 나오더라고요. 판매량 몇 개 제법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든 게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여학생 면도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굴 솜털 제거를 봤더니 시장에서 제품 제대로 만들어서 팔면 1등 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핵심 아이템이 원래는 여성 면도기였고 학생 면도기였는데 그냥 소형 미용 가전 브랜드로 만들자. 왜냐면 타겟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는 거지. 초등학생, 중학생, 미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살만한 소형 가전으로. 그래서 손톱 정리하는 거, 헤어용품 등으로 해서 제품 만들고 적정한 퀄리티에 적정한 가격으로 간다면 충분히 브랜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또 보니까 현재 뛰어난 브랜드가 없으니까 소싱해서 충분히 브랜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검색량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굳이 작은 시장은 아니라서 충분히 1억에서 한 5억 정도 매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확장한다면 충분히 연매출 10억까지는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제품을 보더라도 브랜드 만드는 연습을 끝까지 한번 해보고 이런 연습이 10번 정도 쌓이다 보면 정말 좋은 브랜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제품이라도 딱 떠오르면 휴지통으로 브랜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은데. 될 거는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가전제품은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요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품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 해볼 텐데 만드는 거가 쉬워요. 제품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아이템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시간을 보면 만드는 과정이 되게 길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아이템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만드는 거는 제가 진짜 영상 짧게 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쉬워요. 제품을 진짜로 제조사랑 협의해서 내가 생각한 제품이거나 가족 의류라든지 가족 티라든지 이런 거라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때 그런 거. 네.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해 보면 다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면도기 얘기 나왔고 휴지 얘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만들래요? 시장 조사를 시장 조사 다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요? 뭐 만들고 있는데 가서 찾아가지고 맞아요. 찾아가가 협의하고 단가 협의하고 줄게. 그렇게 해서 다 만들면 돼. 그러니까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단가 협의하고 하는 걸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만의 팁을 조금 이제 공유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제품이랑 상품, 또 국내에서 만드는 방법, 해외에서 만드는 방법, 또 나만의 방식을 약간 다른 거 만드는 방법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OEM, ODM은 혹시 차이가 아세요? OEM은 주문자 생산 방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ODM은 생산사 생산 방식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OEM은 부자재를 우리가 사서 주는 방식, 개발을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 ODM은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오는 방식. ODM과 소싱의 차이는 뭘까요? 소싱은 약간 도매에서 갖고 오는 느낌이고 ODM은 공장에서 갖고 오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작은 차이도 있습니다. 제품과 상품은 구분하실 수 있어요? 브랜드 붙이면 상품 아니에요? 조금 비슷해요. 제품은 내가 부자재까지 다 사가지고 내가 의뢰하는 제품은 대부분 제품이라고 부르고요. 상품은 다 만들어져 있는 걸 갖고 오는 개념. 그래서 ODM이나 소싱 중에 하나가 상품이 되는 경우죠. 이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재무제표가 나올 때 보면 제품 매출, 상품 매출 두 개가 나뉠 거예요. 소상공인 할 때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뉘잖아요. 소공인은 제조가 들어갈 때, 소상인은 내가 갖고 와서 팔기만 할 때. 그래서 그때는 제품과 상품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소상인과 소공인 중에 만약에 국가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땐 사실 소공인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회계상으로는 진짜로 내가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도 많고 대출받기도 편하고 이왕이면 제품을 하는 걸 조금 더 추천하죠. 나중에 회계상으로 상품 매출인가요? 제품 매출인가요? 물어볼 때 우리가 만들었다면 당연히 제품 매출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계상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제품 만들어야 된다 하면 이제 물어보는 게 디자인, 자재, 주문, 생산까지 다 해야 되냐? 나 이거 다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그냥 제품 바이 제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공장 찾았으면 그냥 바로 다 맡기면 되고, 세상에 처음 보는 제품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해야죠. 뭐. 제품마다 다 다르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보면 경험이 많은 공장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협의가 잘 되는 공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경험이 많이 있어서 내 사업의 퀄리티를 올려줄 수 있는 공장만 찾아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난이도는 당연히 소싱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ODM이 쉽고, 그 다음에 OEM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자체 생산을 추천하진 않지만 가장 어려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싱한 제품은 아이디어를 뺏길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싱하는 건 사실 잘 권하지 않고, 한국에서 무조건 ODM, OEM 하고 계약서 잘 써야 돼요. 내 아이템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계약서에 내가 만든 아이디어나 제품을 다른 곳에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계약서 꼭 써갖고 생산해야 되고, 자체 생산하는 것도 사실 한국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생산해서 그 가격 낮춰야 되는데, 생산하려면 중국 가든지 아니면 어쨌든 초기에는 생산은 잘 안 하겠죠. 한국에서 제품 개발하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 기존 제품이랑 유사 제품 생산 공장에 연락하면 되겠죠. 그럼 공장은 어떻게 찾을래요? 인터넷 검색해서. 잘 안 나와요. 제조 공장 의외로 잘 등록 안 돼 있어요. 옛날에는 뭐 대한상공협회인가 거기에 보면 제조사 리스트가 쫙 있었어요. 거기 전화하는 방식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는 그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하는 방식이 마트 같은 데 가서 내가 실리콘을 만들 거면 실리콘 코너를 가서 거기 보고 제조사 이름이 다 있죠. 그래서 요즘 홈페이지 다 있으니까 제조사명 다 적어오면 되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서칭할 때는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페랑 지도 검색을 제일 많이 좀 해요. 지도로 검색을 하면 공장은 공장끼리 좀 모여 있거든요. 한 공장을 찾았는데 알고 보면 3개, 4개 엮어서 찾을 수 있죠. 지도 검색이나 카페 인터넷 서칭해서 공장 찾으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렇게 해서 다 부딪히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장에서 미팅하는 팁이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해외에서 소싱하는 방법. 알리바바 1688 타오바오 잘 모른다고 하셨죠?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고, 제가 짧게 한번 3개 구분하자면, 알리바바라는 그룹, 마윈이 만든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서 3개를 만들었어요. 본사는 하나인 거지. 자회사의 개념으로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알리바바는 B2B 공장으로 해서 영어로 돼 있어요. 해외 바이어와 중국 공장을 연결하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최소 발주해야 되는 물량은 높을 수는 있죠. 1688이라는 곳은 중국 도매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중국은 내수 시장이 정말 크잖아요. 중국 공장에서 중국 도매상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또는 도매상이 작은 소비자들한테 파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B2BC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중국인 대상으로 하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고 우리가 사기 어렵죠. 그래서 구매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타오바오는 B2C, 소매상, 그러니까 중국인이 소매로 사는 거죠. 이 3개를 굳이 왜 적어놨냐면, 저는 해외에서 물건 공장을 찾을 때 트렌드가 빨리 바뀌고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사진이 많아요. 제품이 많아요. 여기서 제품을 찾은 다음에 그 사진을 이제 알리바바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장 찾으면 됩니다. 해외 박람회가 몇 개 있거든요. 캔톤페어, 파리메종, 안비안테, 중소형 박람회 있어요. 요런 데 찾아가서 그냥 바로 공장이랑 미팅해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도매 시장도 잘 돼 있으니까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A라는 제품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제품 찾아서 하면 충분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장이랑 미팅하는 방법입니다. 공장 미팅할 때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공장 리스트를 먼저 한 10개 정리합니다. 그리고 A, B, C 등급으로 나눠요. A 등급은 규모가 크고 퀄리티가 좋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공장. B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공장. C는 자재 공장. 그러면 어디부터 연락을 해야 되냐면, 연락은 거꾸로. 자재 공장부터 연락해서, 사장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와주세요. 종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종이 공장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왜 찾아왔냐? 제가 종이 공부를 하고 싶다. 사장님 좀 도와주세요. 공장 사장님이 약간 우악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사실 되게 순하고 되게 착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잘 가르쳐줘요. 제품 제조는 요때 여기서 전문가로서 배우면 돼요. 공장 사장님 찾아가서, 자재 사장님 찾아가서 무조건 배우면 정말 잘 가르쳐주세요. 그러면서 진짜로 생산까지 가면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작은 공장 찾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배워서 내가 제조로서의 기본 지식을 쌓고, 이제 B등급 공장 가서는 이제 도움을 구하러 간 것처럼 하지만 그때 이제부터 협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장님이 뭐 10,000원 불렀다. 사장님 제가 돈이 없는데 7,000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이제 사장님이 가르쳐주죠. 이거는 큐비티가 2개로 하니까 그렇다. 큐비티를 4개로 해라. 금형을 4개로 팔아. 초기 비용은 얼마가 더 들지만 생산 비용은 낮아진다. 등등등 많은 정보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B등급 공장을 갔을 때는 도움을 구하지만 협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견적을 무조건 받아. 이 견적서를 갖고 A등급을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만들고 싶은 공장, 큰 공장 찾아가서, 왜 내가 이미 견적서 들고 있으니까 안 되면 그 견적서로 생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당당한 마음으로 A등급 공장 가서 좀 싸워가지고 A등급하고 충분히 거래를 뚫어내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A등급을 원하지만, 원한다고 해서 A등급부터 가지 말고 역순으로 해서 공장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 찾고 공장 리스트 찾은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하면 무조건 제품 만드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성공하는 아이템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제일 쉽게 쓰는 거 한두 가지만 오늘 드리고 나머지는 계속 앞으로 제가 유튜브 계속 찍을 테니까 거기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디어나 특허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은 연필이랑 지우개 더하면 새로운 제품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품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더해가지고 아이디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능 추가하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제일 흔한 방식이고, 세 번째, 디자인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신제품 만들 수 있어요. 이 제품 본 적 있어요? 흰 색깔 후라이팬. 얼마 전부터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제품이라고 할 때 색깔이나 디자인 변경하면 신제품 핵심 아이템으로 잘 안 봐줘요. 그런데 성공할 때가 몇 번 있어요. 성공하는 사례가 몇 번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 되게 성공했고, 이 회사가 이제 수천억 매출이 나오고 이 제품으로만으로도 수백억 매출을 만들어내는 케이스였죠. 제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제조용품 회사에서 잠시 일을 했었는데, 그때 흰 색깔 후라이팬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다 까만색이 존재했어요. 왜게요? 탄 게 그게 보이니까. 정답. 네. 정답. 맞아요. 옛날에는 가스불이었잖아요. 네. 가스불에다가 흘러 넘치면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후라이팬은 양끝면은 다 검은색 또는 짙은 남색, 짙은 빨강색 이런 것들만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했죠. 어떻게? 인덕션으로. 인덕션으로 흘러 넘쳐도 타진 않는 거야. 닦으면 되는 거죠. 요즘에 사진이랑 SNS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까만 데다가 그 요리를 올려서 사진 찍으면 안 예쁘잖아요. 흰색에다가 찍어야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바뀌었고, 또 배달 음식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요리 자체 하는 횟수가 줄었죠. 많이 쓰지 않으니까 흰 색깔 써도 되는 거죠. 또 이제는 인테리어랑 취향이 많이 바뀌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는 작은 브랜드를 살 수 있어요. 무조건 큰 브랜드라고 사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든다면 작은 브랜드도 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브랜드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제품이나 색깔 바꾼다고 신제품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색깔을 바꾸면 신제품이 될까를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유사 제품 아무거나 갖고 와서 색깔 바꿔서 런칭하면 안 되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깔로 바꿨을 땐 성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패키지 변경만으로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빈백이라고 해서 소파처럼 생겼는데 스티로폼 알갱이 들어있는 의자 있잖아요. 예. 그거 저 소분해서 팔아가지고 생각보다 돈 많이 벌었어요. 사올 때는 100리터로 사온 다음에 소분은 30리터로 소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리터 소분만 해서 팔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또 처음 보는 상품도 신제품, 나만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제품으로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를 못 찾겠다. 그러면 앞에서 보지 말고 저 뒤로 가서 처음 보는 것들 있죠. 해외 사이트도 좋지만 처음 보는 사이트를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어벨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띵동 누르면은 저기서 올리는 거 있죠. 초인종 같은 거. 제가 20년 전에 초인종을 팔았어요. 그런데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초인종을 신제품이라고 또 팔았어요. 또 많이 팔렸어요. 요즘에도 초인종을 신제품이라고 해서 팔아도 잘 팔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의 유행과 흐름이 있고 사용 방식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집이 주택에 살았잖아요. 대문에서 띵동 하면 저 안에서 하는 제품이 필요했고, 그때 한 10년 전에는 복층이 약간 유행했어. 그러면서 집이 커졌죠. 40평, 50평이 유행했거든요. 주방에서 엄마가 띵동 누르면 첫째 방에서 알림이 울리는 거야. 나와서 밥 먹으라고. 이런 재미를 넣어갖고 팔았는데 팔렸다니까요. 컨테이너 한 2개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혀 다른 데다가 접목을 해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아이디어는 분명히 유행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싸이월드가 20년 전에 유행했는데 그 SNS가 아직도 유행하는 소비자들의 본질적인 그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1, 20년 전에 이 카테고리에서 유행했던 방식을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또 나만의 상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핵심 아이템 찾고, 핵심 아이템 찾은 다음에 10%만 바꾸자는 거지. 90%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10%만 넣어서 나만의 제품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만드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렵지 않다. 대신 3순위, 2순위, 1순위 거꾸로 올라가는 것만 연습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만들고 싶은 제품 생기면 무조건 그냥 제조 공장 찾아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든 답은 나옵니다. 제품 만드는 건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빠르게 무조건 부딪혀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언제 시작했죠, 이게?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두 달 네. 정도 됐고, 다른 프랜차이즈를 현재 하게 되셔가지고, 이게 뭐 당장 이어지진 않겠지만, 온라인 쇼핑몰 한 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상호를 짓는 걸로 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브랜드 이름을 정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 수익을 하려다가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이 더케어로 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더케어 너무 많아요. 세차도 나오고 애완용품 케어도 나오고 케어하는 용품 다 더케어로 맞아요. 네. 그러면 더케어라는 이름을 정할 때 고민했던 사항들이 뭐가 있으세요? 브랜드 자체가 뭐 하는 데인지 명확하게 와야 된다 처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가 정하고 싶은 이름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뭔가 검색했을 때 내만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서 이름을 어떻게 정하면 되는 건지까지도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이 강의에 대한 이름을 제가 정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냥 유튜브에는 뭐 10억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런 컨텐츠 이름을 정하긴 해봤었는데 진짜 이 책을 지으면 책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강의 제목을 정해야지 하면서 약간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하나 정해봤습니다.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100억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 매출 제가 말한 적 있어요? 100억 정도. 맞아요. 네. 정확하게 올해 상반기에 정확하게 49.6억을 했더라고요. 100억 안 됐어요. 하지만 아마 지금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매출이 조금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한 100억에서 한 120억 정도 예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억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억 브랜드까지 만드는 방식이 이 방법이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목차를 한번 보면 아이템을 선정하고 현실성 있게 개발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브랜드 개발을 하는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사실은 동시다발적인 것 같아요. 거의 시작함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 만든다고 하면 브랜드 이름 정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기는 맞아요. 아주 약간 앞에 아이템을 정하고 라인업까지 정하고 현실성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나서 이제 브랜드 이름을 정하면 좋겠다라는 이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그냥 딱 이 단계로 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템을 정했고 현실성 있는 것까지 다 체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실패 확률이 최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기 셋을 키우면서 아빠로서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단계로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죠. 핵심 아이템을 통해서 실패 확률을 최소화하고 라인업 확장을 미리 결정을 해서 100억이 갈 수 있는지 50억, 10억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를 정하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안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공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실성까지 있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때 이제 브랜드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브랜드의 개발이죠. 브랜드 개발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요? 브랜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니즈 아닙니까? 약간 고차원적이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브랜드의 시작은 네이밍에서 시작합니다. 네이밍. 이름 짓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저도 이제 이 마케팅을 또는 이 브랜드를 개발하는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진짜 책을 최소 100권, 그러니까 100권 이상을 무조건 읽었어요. 그냥 학문적으로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약간 정립이 된 거죠. 시작은 바로 네이밍이었다. 성경 처음에 까만 게 있으니 어둠이라 이름을 지었고 밝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지어요? 빛이라고 이름 정하고 이름이 정해지면서 무엇이든지 다 결정이 나요. 머릿속에 막 고민을 하다가 이름을 딱 정하는 순간부터 브랜드가 시작이 딱 돼요. 그 전에는 가상의 이야기였죠. 결정은 바로 네이밍에서 시작을 된다. 그러면 브랜드의 중간은 이거는 뭐 브랜딩이죠. 브랜딩이라고 ing가 붙어서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걸 브랜딩이라고 하죠. 브랜드의 종결은 뭘까요? 브랜드도 약간의 멈추는 단계가 있습니다. 진짜 끝남이 아니라 약간 멈춰 쉬는 그 단계를 종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브랜드를 위한 이 종결의 순간은 언제 그만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올랐을 때 브랜드의 종결은 영업이나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브랜드를 이제는 브랜딩 작업을 조금 멈춰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건 바로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죠. 브랜드의 종결은 고착화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방 이야기 나왔던 빛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어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우리 둘이 어떤 이미지라고 같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거의 비슷했을걸요. 이걸 고착화라고 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걸 심어 넣은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도 저한테 신경 있는 이미지가 있겠죠. 제가 말하면서 제 행동, 제 외모, 제 말투 모든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신경 쓸 거고 그냥 제 목록 이미지 썸네일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라는 그 느낌이 딱 고착화되는 순간 있죠. 그게 이제 이제 브랜드는 살짝 멈추고 이제는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순간이 옵니다. 즉 우리의 최종 목적은 고착화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가 네이밍 해야 되는 이름이 우선 4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한정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상호명, 이걸 회사 이름 CI라고 하죠. 삼성전자, LG, 애플, 현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조사 상표명이 바로 브랜드죠. 그래서 BI라고 하고 갤럭시, 비스포크, 아이폰, 그램 정할 수가 있고 또 상품명은 Z 플립, 노트, 버즈처럼 브랜드랑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 이름도 같이 정해야 됩니다. 쿠팡에서도 판매자명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또 위에 도메인 주소라든지 들어갔을 때 딱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의외로 회사 이름이랑 브랜드랑 같이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가상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다. 그리고 내가 소싱도 할 거고 수출도 할 거고
또 약간 내가 처음 만든 회사 이름인데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회사 이름은 우선은 인터내셔널, 약간 있어 보이는 이름 정하고, 브랜드는 하루 하나리라고 해서 컨셉을 좀 담았고, 하지만 이 안에 또 상품명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품 이름 또 센터룸이라고 하나 정해봤고, 그리고 위에 온라인 쇼핑몰 이름은 건강한 습관이라고 정했다. 너무 많은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보여지면 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정하는 방법은 너무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굳이 정한다면 저 같으면 하나를 딱 정하고 정한 이름을 네 개를 다 똑같이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하나리라는 이름을 내가 진짜 정했다. 회사 이름 하루 하나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정하는 게 좋다. 상표명도 그렇게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명도 이렇게 다 정해놔요. 나중에 진짜로 내가 한 10억 매출이 나오는 순간, 내가 더 이상 하루 하나리라고 브랜드 이름을, 회사 이름을 좀 쓰기 힘들어지는 순간 대부분 개인 사업에서 법인으로 한번 전환을 하거든요. 그때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호는 얼마든지 한 번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의외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잘 되잖아요. 그럼 이 스마트 스토어를 사고 팔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명의 변경만 하면 돼요. 내가 새로운 사업자 내서 명의 변경하면 얼마든지 이것도 바꿀 수 있잖아요. 상표명은 가능하면 안 바꾸고 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고착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뀌면 헷갈리니까. 상품명은 사실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경 잘 안 써요. 그런데 센터룸 이런 거 정해놓으면 너무 다음에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명은 실제로 네이버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로 정하는 걸 사실 조금 좋게 봅니다. 저도 저희 회사 이름이 있고 브랜드가 있고 모든 것들을 이거 하나로 딱 해서 막 밀어붙였어요. 실버 용품을 만들 때 더케어라는 이름을 정했을 텐데, 이거를 고민하셨던 게 아마 이럴 거예요. 뭔가 좀 새로웠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의미를 담고 싶었을 거예요. 좋은 네이밍을 하는 방법이 뭐 명확성이나 정확성, 유일성, 독창성, 엄청난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제만의 방식으로 세 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딱 정했더니 새로움, 익숙함, 메시지, 이 세 가지가 좋은 네이밍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유일해야 된다, 독창적이어야 된다. 네이버나 SNS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딱 나와야지, 남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고 독창적이어야 될 것 같고, 키프리스라고 해서 특허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더케어라고 했잖아요. 네. 더케어라고 하면 여기 특허랑 실용신안을 합쳐서 한 개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상표에서 이렇게 세 개를 보여주고 있어요. 케어와 관련된 특허가 이만큼 있고, 디자인이 이만큼 있고, 상표가 이만큼 있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이름에서 중요한 것은 상표죠. 이 이름에서는 상표를 클릭하면 119개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쭉 보면 더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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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어에서 엄청 많죠. 이렇게 많은 이름은 실제로 내가 상표 등록이나 브랜드 등록이나 네이버에 등록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등록이 되고 인정이 받아야 나한테 힘이 생기거든요. 공신력 있는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면 무조건 안 되냐? 그건 아니긴 해요. 여기 보면 상품 분류라고 해서 연구를 클릭하면 이게 과학이나 컴퓨터나 이 디지털에 관련된 이 분류가 있죠. 이거에 한해서 이 사람이 우선 거절이 되었죠. 단계가 출원하고 여기서 아니다 하면 거절이 되고요. 출원하고 괜찮다 이러면 등록이 돼요. 더케어 앞에 뭔가를 붙이든지 뒤로 뭘 붙이든지 해서 등록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더케어 드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은 여기 웬만하면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상표 등록한 거는 조금 개수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상표 등록은 여기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야 된다. 왜냐하면 듣고 까먹는 이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읽고 쓰고 기억하기 쉬우려면 익숙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직관적이어야 돼요. 딱 단어를 보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거랑 반대되는 이미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약간 직관적인 느낌. 쓱이 등록됐을걸요? 잠깐만 한번 봐야겠다. 와, 이거를 등록시켰어. 이 힘든 이름을. 근데 쓱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 있잖아요. 뭔가 스며시 가는 느낌도 있지만 딱 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신세계라는 곳에서 진짜 35분 분류를 해서 진짜로 16년도에 등록을 시켜냈죠. 이렇게 직관적인 이름을 주는 거를 사실 원하죠. 우리가 상표를 만들 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의미가 내포 가능하고 또 내가 만든 그 이름이 전달 가능한 이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왜냐면 새로움과 익숙함이 비슷한가요? 네. 익숙한데 새로운 이름. 약간 제가 디자이너 분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느낌이죠. 되게 화려한데 심플하게 해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익숙한데 새롭다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이 진짜 힘들어요. 와,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쉬운 단어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 등록되어 있는 거죠. 정말 새로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내가 딱 정했어요. 칼드마. 무슨 말인지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이름이긴 하지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어요. 두 번째가 직관적인데 포괄적인 이름으로 지어야 돼요. 뭔가 작은 의미를 딱 전달했는데 엄청난 이미지를 나중에 줘야 돼요. 왜? 라인업이 확장될 거니까. 우리 브랜드에서 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커지면 그걸 다 전달해
해야 되는 포괄적인 이름까지 미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또 처음 봤는데 기억에 남는다. 처음 만난 사람들 얼굴이 기억에 남아요? 안 남아요. 근데 우리의 상표 이름은 처음 보는데 기억에 남아야 돼요. 또 강력하지만 유일해야 돼요. 강력한 이름은 다 썼지. 강력한 이름을 누가 남겨놨겠어요? 예전에 우리 키프리스에 등록된 그 분류를 보면 처음에는 한자, 두자짜리가 많았어요. 과거에 뭐 60년도, 70년도 이렇게 상표 등록 많이 했어요. 2000년도 넘어오면서 세자, 네자 늘어났어요. 왜? 앞에 거 다 썼으니까. 두자짜리가 더 이상 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 네자, 다섯자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상표가 다 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강력한 유일한 이름을 만들어내냐고. 그래서 우리가 네이밍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방법 이야기해 드릴 건데, 좋은 네이밍을 하는 방법을 과거의 약간 트렌드랑 지금까지 역사를 조금 훑어보면 도움이 돼요. 남들은 어떻게 했고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지으면 좋겠다를 볼 수 있겠죠. 네이밍 트렌드를 보면 처음에는 한자가 유행했어요. 삼성, 현대, LG가 금성인 거 혹시 아세요? 예. 와, 럭키 골드. 옛날 분이시네요. 럭키 금성. 네. 그래서 줄여서 럭키가 금성이 됐죠.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이름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게 이름들도 보면 두자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많이 나오기 생각했고, 영어가 나온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외국어. 그러니까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고, 그러면서 너무 외국어가 남발이 되니까 나온 게 순우리말. 뭔가 약간 친숙한데 요즘 느낌 나게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죠. 보리떡, 뭐 순이네, 이부자리, 한글 우리나라 말을 쭉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생긴 게 우리나라 말이 익숙해지면서 의태어, 의상어, 문장 이러면서 문장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기니까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긴 이름은 기억하기 힘드니까 줄였죠. 그래서 함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자리 2개만 더해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 상표나 네이밍에서도 이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조합은 영어 한글, 영어 한자, 의미, 의성어 이런 식으로 많이 조합하고 있고요. 함축은 2-3 음절 정도로 해서 등록을 하고 있죠. 길게 나열하고 함축하는 방식, 뭐 티켓몬스터를 줄여서 티몬, 위 메이크 프라이스 줄여서 위메프. 그래서 네이밍 하는 방법은 이 트렌드를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조합하는 이유는 보면 의미가 있고 익숙하고 기억에 남는 강력한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은 쭉 길게 여러 가지 2개, 3개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 형태로 길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함축, 새롭고 직관적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2개 단어 또는 강력한 단어들을 2-3개를 합쳐서 함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앞에 좋은 네이밍을 하는데 필요한 게 3가지를 했잖아요. 새로워야 된다, 익숙해야 된다,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이 3가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유튜브 채널 이름이 셀링하니거든요. 너 요즘 셀링하니?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면서 셀링하니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뭐 영업하니라고 할 수도 있고 판매하니 할 수도 있지만 셀링하니라고 해서 약간 재밌게 이름 정했고, 줄여서 셀하. 셀링하니 이러면 뭔가 셀러들을 위한 뭔가 플랫폼 같아 라고 떠올리게 만들고, 셀하라고 해서 처음 듣지만 뭔가 익숙한 듯한 느낌을 심어줬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네이밍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메시지, 의미를 내포해야 됩니다. 브랜드 컨셉이란 단어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컨셉이란 단어가 뭐죠? 이게 마케팅 광고 용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컨셉이 뭘까요? 특징 같은 게 아닐까요? 특징을 담고 있는 그 개념적인 의미를 컨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이 뭐야? 라는 질문이 뭐냐면, 브랜드가 왜 존재해? 그거 왜 만들었어? 그거 뭐 하는 브랜드야?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브랜드 컨셉이라고 쓰고요. 그 제품의 컨셉이랑 달라요. 제품의 컨셉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도너츠 만드는 데서 제가 최근에 도너츠를 하나 샀는데, 이번에 만든 이 도너츠의 컨셉은 뭐야? 봄이니까 봄의 벚꽃을 이용해서 핑크색 에디션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품에 대한 컨셉. 브랜드의 컨셉은 이 제품은 왜 존재해? 이거 왜 만들었어? 이 안에 뭘 너 담았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를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셉이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셉이 갖고 있는 이 전반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담아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브랜드명에 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브랜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건 슬로건과 상품명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면 셀러들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가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결정을 했고, 우리 브랜드 이름 셀하라고 우리가 담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컨셉이라는 단어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이 브랜드 컨셉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본질적 가치를 브랜드명에 더해 나가는 것을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명에다가 의미를 더하면 돼요. 어떤 의미를 담느냐? 브랜드의 본질, 가치, 의미, 미션, 사명, 핵심 가치, 핵심 역할. 어렵죠? 시험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쳐야 될 것 같죠?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에센스란 단어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에센스가
제가 말했던 금방 이상한 시험 치는 용어들 있죠. 핵심 가치, 미션, 사명, 뭔지 모르겠는데 알 것 같은 그 용어들을 다 합쳐서 에센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에센스, 그러니까 우리 에센스라고 하면 뭔가 우리 화장품 바를 때 뭔가 농축된 진액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에센스라고 하거든요. 그 에센스를 브랜드명에다 더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에센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명에다가 이거를 더해야 됩니다. 의미를. 그렇게 더해진 걸 브랜드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만들어지면 이 브랜드가 왜 존재하는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영상을 어떤 학문적인 분이나 정말 고차원적이거나 이런 분들이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업계에서 이 일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제 마음대로 조합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런 교육 자료를 보고 취합해서 내가 실전으로 적용하면서 나온 저만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에서 내 브랜드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나한테는 정답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형태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로 만드는 법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결론은 잘 팔아야지. 최종 우리의 꿈은 잘 파는 거니까 잘 팔기 위한 활동을 마케팅과 브랜딩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마케팅과 브랜딩의 순서는 뭐가 먼저게요? 브랜딩을 하고 나서 마케팅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브랜딩은 우리 이미지를 각인을 시켰으니까 사게 만들고, 사고 나면 이제 안 와요? 또 오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그럼 브랜딩 하고 나면 또 팔아야지. 팔고 오고, 즉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떼서 설명하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비슷하게 거의 유사한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고 목적은 같지만 이 두 가지를 활동을 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마케팅과 브랜딩을 일부러 분리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케팅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매출. 시장의 시작부터 시장의 끝까지 모든 환경을 마케팅이다 하는데, 어쨌든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매출 만들려고. 이거는 무조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매출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판매량 맞죠? 우리 뭐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몇 개 팔았어요? 그 얼마예요? 그 두 개 곱하면 매출 맞잖아요. 이 두 가지를 올리는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판매량 올리고 가격 올리는 거, 이 두 가지만 올리면 매출은 오르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얻는 거죠. 근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라는 것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유입과 전환, 그리고 객단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두 가지다. 유입량, 우리 가게에 들어오게 만들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방법들을 다 가설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환율은 어떻게 하면 전환이 잘 일어날까요? 요번에 오픈하는 게 화장품 가게다 가정하면은,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 뭐가 좋아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구매가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또 딱 사려고 하는데 사은품 한 개 더 찔러주면 또 전환율 올라갈 거고. 그래서 결국은 들어오는 사람을 늘리고,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사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 다음에 가격도 되게 중요해요. 마케팅 요소 중에 단가라는 게,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가격도 한 개 팔고 두 개 팔게 만들고, 10,000원짜리 사들어 왔는데 20,000원짜리 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격도 올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을 높이는 전략은 이 세 가지죠. 유입량, 전환율, 객단가. 자, 첫 번째, 유입량을 높이는 방법은 저만 쓰는 용어라서 설명을 하자면, 검색량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경쟁자가 작은 매력적인 상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 경쟁자가 한두 명이다. 10명이서 밥 먹으러 시장에 왔는데 거기 가게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무조건 10명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력적인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SEO. SEO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상품명 최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가장 많이 노출되게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랑 휴지통이랑 의미는 같죠. 그런데 쓰레기통 검색했는데 100개의 경쟁 제품이 나오고, 휴지통을 검색했는데 50개가 나온다. 그럼 어디를 해야 될까요? 검색량으로 보면 많이 검색한 거, 그럼 경쟁자로 보면 경쟁자가 적은 거. 그런데 네이버는 휴지통과 쓰레기통을 같은 단어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쓰레기통을 쳐도 검색량이 똑같고, 휴지통을 쳐도 검색량이 똑같고, 경쟁사도 똑같아요. 네이버에서 상품명을 쓸 수 있는 게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노출되는 글자 수를 적게 써야 되면은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거 위주로 해서 키워드를 써야 되겠죠. 쓰레기통과 휴지통을 둘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결과가 똑같으면 한 번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되게 중요해요. 소고기, 소 띄우고 고기. 어떻게 띄어쓰느냐에 따라서 상품이 어떻게 노출되는 게 많이 달라져요. 이름을 잘 노출되게, 최대한 많이 노출되게,
정확하게 노출되게 만드는 게 이제 SEO라는 거죠. 썸네일은. 화면이죠. 목록 이미지. 네. 그래서 목록 이미지, 썸네일 뭐 두 가지 다 똑같은 의미인데 작은 이미지로 사람을 후킹하게 만드는 요소를 넣어서 또 명확하게 보이게 만드는 걸 썸네일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가 진짜 썸네일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상품명도 너무 중요하지만 딱 검색했는데 애기 사진이 나오느냐, 애기 사진이 다 안 나오고 있느냐, 그럼 애기 사진 나오는 걸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비슷한 빨간색이야. 근데 파란색이 딱 보여. 그럼 파란색을 클릭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썸네일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입돼서 들어오는 율이 완전 달라져요. 그건 이제 클릭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광고를 왜 하냐? 매출 만들려고 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 유입량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바로 광고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광고는 이제 키워드 광고, 컨텐츠 광고, 기획점 많죠. 그래서 마케팅 하면 광고 이 두 개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광고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다. 전환율 올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전환율이 올라가게요? 상세 페이지가 사실은 전환율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광고에서 내가 후킹하는 포인트를 정말 편한 베개로 컨셉을 잡아서 광고를 막 했어요. 들어왔는데 베개가 편안함이 아니라 뭐 따뜻함이라든지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런 얘기로 있으면 전환율이 뚝 떨어져요. 후킹해서 들어오는 이 유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들어와서 보는 적합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록 이미지 썸네일에서 퀄리티 있는 사진을 딱 넣었는데 들어와서 봤더니 퀄리티 없는 사진이 쭉 나열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사람들은 많이 이탈이 돼요. 옵션에서도 이 전환율이 큰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파는데 이거 한 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살까 말까. 근데 이거 한 개 1,000원, 두 개 1,500원 하면은 살까 안 살까의 고민이 아니라 둘 중에 뭘 살까? 즉 산다라는 가정을 하고 옵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초반에 옵션 리스트라는 걸 넣거든요. 한 개에 얼마, 두 개에 얼마, 세 개에 얼마, 이거 사면 이거 준다,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딱 보자마자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만드는 거죠. 살까 안 살까 이걸 고민이 아니라 뭘 살까,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빨리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요즘에 물건 구매는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글자 크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글자가 좀 크고 눈에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도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그냥 물건을 살 때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는데, 근데 온라인으로 되는 순간 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앞에 샀던 사람 뭐 샀는지 보고, 저 사람 잘 샀네, 저 사람 괜찮다고 하네 하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후기에 관련된 관리도 너무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객단가 올리는 전략은 뭐 있을까요? 제가 앞에 말했던 옵션 구성에서 한 개 팔 거 두 개 파는 방식도 너무 좋고, 세트 상품도 너무 좋죠. 이거 샀을 때 밑에 추천하는 상품, 함께 담는 상품, 이런 것들 요즘에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지 않게, 너무 그 자체가 약간 노이즈가 되지 않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는 세트 상품에 또는 추가 구매를 최대한 권장하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 됩니다. 광고 돌렸어, 한번 클릭할 때 1,000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두 개를 사게 되면 나는 사실은 2명의 손님을 받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단가 올리는 것도 사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케팅 목적은 매출 올리는 거다. 매출 올리는 방법은 이 세 가지만 관리를 잘하자. 근데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느냐? 마케팅 학과 출신이시니까 잘 아는 포피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또 제일 중요한 프로덕트 있어야 되죠. 네. 맞아요. 프로덕트 총 4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에서 배웠던 이 4가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요? 제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이 있어야 되고, 어디서 팔 건지, 뭐 어떻게 판촉 전략할 건지,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판촉이 뭐예요, 그러면? 잘 팔리게 촉진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는 맞는데 다 맞아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또 나와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전략이랑 전술의 차이 혹시 아세요?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이제 전술들을 모아놓은 큰 게 전략. 맞아요. 저도 처음에 전략 전술, 이게 뭐 군인도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머리 쓰는 사람들은 전략을 세우고 전술은 실제로 병사들이 뛰어가서 하는 게 전술이잖아요. 전술들을 모으는 게 전략이구나. 그럼 이게 마케팅 전략 포피라는 게, 이 4가지 중심으로 내가 전략을 짜야 되는구나. 그거를 4가지 중심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되는구나를 진짜 장사하다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원론책을 버렸던 걸 다시 사서 한번 읽어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배울 거는 전술이 맞아요. 진짜로 내가 뭘로 찌를 건지, 싸울 때 뭘로 때릴 건지, 뭘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은 진짜 전술이 맞긴 해. 근데 이 전술을 모으는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제품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말했잖아요. 또 이 제품 자체가 검색량이 많은데 경쟁자가 적은,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제품 라인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대표님이 하셨던 이론인데 BUS라고 표현해요. 제품 라인업은 버스로 짜라. B는 베이직, U는 유니크, S는 스페셜.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짜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미팅을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저렴한 제품을 갖고 와서 파는 걸 정말 잘한다. 하루에 50개, 100개를 판대요. 이분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렴한 제품을 50개, 100개씩 파는데 이제는 비싼 거 팔고 싶다.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팔았다, 10,000원짜리 팔았다. 이제는 50,000원짜리 팔고 싶다. 어떻게 하면 50,000원짜리 파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러 온 사람이 한 개 더해서 20,000원, 30,000원에 사게 만들까를 고민하면 된다. 잘하고 있는 걸 절대 버리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유지하고 내가 부족한 걸 채워 넣는 방식으로 제품을 버스 이론으로 짜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B는 베이직. 무신사에서 스탠다드라고 해서 흰 색깔 티셔츠 팔고 양말 팔고 검은 색깔 정장 파는 것처럼 베이직 하는 상품이 중요하고 유니크는 유니크한 제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유니크는 뭐냐면 안 사도 돼, 안 사도 돼. 사지 마. 안 사도 되는데 내가 이거라고 인지해. 그 다음에 LG의 어떤 냉장고가 막 몇 천만 원 하는 거예요. 아니 LG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냉장고 만드는 회사에서 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그니처 라인을 만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짜리를 만들어서 엄청 기술력이 좋은 것처럼 포지셔닝을 한 다음에 수년이 질러서 시그니처 라인에서 베이직한 상품이 나오면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찌 같은 데서 보면 어깨 이만큼 큰 거, 모자 이렇게 큰 거 그런 거 입고 패션쇼 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사진 않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약간 일반적인 상품 사잖아요. 되게 유니크한데 베이직하면서도 내가 살만한 제품을 스페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돈이 남기도 해야 돼요. 이익이 잘 남는 제품, 즉 스타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니크를 통해서 나를 끌어들이고 나의 이미지를 표현을 하고 실제로 사는 거는 S, 스페셜 상품 또는 스타 상품 팔게 만드는 거죠. 한 번만 명확하게 머리에 박혀 놓으니까 제품 개발할 때 이걸 항상 생각해요. 이 제품은 유니크한 상품일까? 그럼 좀 안 나가도 괜찮아. 그러면 그냥 상세 페이지 제일 처음에다 탁 보여줬는데 안 사도 괜찮아. 근데 항상 냅둬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가격은 가장 좋은 가격은 어떤 가격일까요? 가장 잘 팔리는 가격이 우선 가장 좋은 가격일 텐데 어딘가에서 한번 들었는데 너무 명확하게 제 가슴에 딱 꽂혔어요. 지출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설정을 해라. 소비자가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해라. 경쟁자를 보면서 내가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예요. 근데 무조건 경쟁자를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원가가 있을 거고 나의 특별함이 있고 나의 가치가 있는데 무조건 경쟁자랑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가치 금액을 더해갖고 최대 금액을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우리가 없어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진 않아요. 왜? 여러 경쟁이 붙어야 가격이 저렴해질 거고 다양한 상품군을 살 수 있잖아요. 즉 소비자는 우리가 없어지길 바라질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기길 바랄 거예요. 즉 그러려면 우리도 이익이 생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에 갖고 와서 30,000원에 팔아야 하는 이유, 50,000원에 팔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이익이 많이 생겨야 그 돈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거고 당장은 40,000원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2, 3만원은 또 다음 제품 위에 또 투자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최대 금액을 받긴 해야 됩니다. 그냥 옵션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를 딱 내밀기보다 두세 개를 내밀어서 어떤 걸 살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전략도 너무 중요하고 판매 채널이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채널이란 단어 더 많이 쓰죠. 네이버 쿠팡, 자사몰, 유통망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저희는 네이버 매출이 가장 큽니다. 요즘 쿠팡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쿠팡에 처음에 집중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제품을 등록을 딱 하잖아요. 그럼 소비자가 네이버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살 거고 쿠팡 검색하면 쿠팡에서 살 거고 너무 좋죠. 근데 대신에 판매량이 한 군데 안 몰리면 순위가 떨어져요. 우리는 빠르게 1위가 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둘 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공간에서 1위, 명확한 1위가 딱 되잖아요. 그럼 쿠팡이 어떻게 하게요? 오라고.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아직까지는 비밀이라서 자세히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쿠팡에서 하도 힘을 빼니까 조금 높은 부서에서 따로 불렀어요. 저희를 우선 내려오겠대. 내려올 텐데 내가 바쁘다 이러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올 때 오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못 간다. 대표자는 못 가니까 우리 직원 보낼게 해서 직원분이 가서 좀 높은 분을 만났어. 그리고는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입점을 좀 다 해라. 그리고 판매를 좀 열심히 하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럼 수수료율이 다른 거죠. 요즘에 로켓 배송 수수료율이 좀 높은 편이 있어요. 쿠팡에서도 다양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조금 낮춰줄 때도 있어요. 정확한 수수료를 오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도 좀 낮춰줄 테니까 입점을 시키기도 하고 또 네이버에 있는 걸 갖고 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쿠팡에서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겠죠. 그래서 판매 채널도 다 등록하는 것도 좋은데 한 군데 정도 집중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거는 전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언제 네이버 검색하고 언제 쿠팡 검색하죠. 저는 이제 카테고리의 특성을 이렇게 봤어요. 저는 쿠팡에 등록한 것은 빠르게 급하게 지금 당장 구입하고 이미 제품을 잘 알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쿠팡은 아직까지 후기가 좀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보면서 사기에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가짜 리뷰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하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모르는 제품, 내가 좀 알아보고 사고 싶은 제품은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내가 이름 다 알고 있어. 나 이거 살 거야. 그렇게 결정한 제품은 주로 쿠팡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제품을 팔 거다. 그럼 어디서 할 거냐?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어디서 팔 거냐도 좀 결정하면 좋습니다.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라고 했던 거. 이게 사실 기획전이죠. 기획전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획전을 매출을 위한 형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험과 체험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물건을 한 개 더 주는 거, 할인해 주는 거, 전부 다 우리 제품을 보여주고 알리고 경험하게 만들어서 이거 사고 다음에 또 사라고, 그리고 이거와 함께 다른 거 또 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전을 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처음에 런칭하기 전에 한번 쫙 고민을 해보면 마케팅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런칭하기 전에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전략까지는 체크를 하고요. 제품을 런칭할 때는 이제 전술로 넘어가죠. 마케팅 전술은 총 38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38가지 다 설명드리면 맞아요. 사실 저희 회사 막 무작정 찾아오는 분들 사실 좀 많아요. 유튜브 보고 그냥 찾아오는 분들 좀 많았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거의 두 가지예요. 다이나믹한 매출이 나오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네이버 1위 상품이 수십 개가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1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죠. 100% 기밀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대신 기밀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혹시 노션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의 문서를 작성하는데 두세 명이 함께 작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의 그냥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 우리 회사 정보가 다 있어요.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품들의 개발 가격은 얼마인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어떤 전략을 짰는지, 브랜드 네이밍 어떻게 다 했는지가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공간인데, 여기 보면 저는 한 네 번째쯤에 클릭을 하면 마케팅이랑 브랜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21년도까지만 해도 저희 회사에 마케터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2년도 작년 1월 달쯤 전후로 해갖고 저희가 마케터를 한 대여섯 명, 7명 정도 채용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케팅을 그때부터 강화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마케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용했냐면 CRM 마케터, 블로그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를 다 충원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그 업무를 시킨 게 아니고 다 모아서 다 다시 교육을 했어요. CRM 마케터인데 이제 그거 하지 마. 너 퍼포먼스 마케팅 하지 마. 다 하지 마. 다 모여.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마케팅 다 가르쳐 줄 거야. 마케팅이 한 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모든 마케팅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22년도 1월 달에 제가 진짜 작성한 거예요. 이 내용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 편지까지 썼어요. 우리가 회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너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런 독려하는 편지를 쓰면서 마케팅 교육 자료를 거의 한 달에 가까이 다 만들었어요. 마케팅을 클릭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채널별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자사몰, 네이버, 메타, 카카오, 구글, 외부몰, 뉴스, 잡지, 현재 우리 상황들, 데이터들 다 저장돼 있고, 자사몰을 또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회원 대상으로는 문자 발송을 할 수 있고, 현재 우리 회사 자사몰의 누적 가입자 수는 몇만 명이다. 그리고 뭐 구매 내역,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회원 대상 메일 발송을 이렇게 한다. 회원 대상 쿠폰 발급은 이게 있다. 특별한 게 있어요? 다 알만한 평범한 내용이죠. 네이버는 상위 노출 있고, 서치 광고 있고, 디스플레이 광고 있고, 바이럴 있고, SEO 있고, 기획전 있고, 이게 다 마케팅 전술이고, 메타는 인스타그램 광고, 컨텐츠 광고, 인플루언서 체험단, IG 광고, 카카오 이렇게 3개. 근데 이걸 우리에 맞게 정리는 한 건 있죠. 몇 개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마케팅 전술 38가지는 그냥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1위를 했고 어떻게 다이나믹한 매출을 만들었을까요? 마케팅 전술은 저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1위를 만든 것도 많고 매출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걸 잘했을까? 진짜 정말 어떻게 하면 되냐 물었으면 38가지 다 하면 돼요. 대신 순서가 다르겠죠. 즉 기준을 잘 잡으면 된다. 38가지 알겠다. 그래서 내가 뭐부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거부터 하기는 잘 되는 거부터 하면 되겠지. 잘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먼저 해보고, 이게 성과가 얼마가 나오면 그 성과에 맞춰서 더 할까 말까 결정하고, 안 좋으면 중단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제품을 지금 수십 개, 100개 정도 런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만의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이런 마케팅을 하세요. 이런 전술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위험해요. 왜? 우리는 유아용품 카테고리고 7번은 만져보고 체험해야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만져보고 후기 위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좋다라고 말하면 위험한 거죠. 우리 데이터를 오픈은 해줄 수 있는데 오히려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경쟁사인 유아용품 회사에 오픈해줄 수는 없잖아요. 마케팅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1,000만 원 매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마케팅 예산은 얼마다? 30, 40%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 정도면 거의 마케팅 회사죠. 보통 한 10%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목표 매출액 대비 한 10% 잡으면 목표 매출을 달성을 못하니까 매출액 대비 한 뭐 많이 나오면 1, 20%에서 30%까지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오면 4, 50% 이상 나오는 데도 있고, 진짜 못하는 데는 이제 그냥 매출과 광고비가 똑같은 회사도 있죠. 저희 회사는 이제 5% 이하예요. 근데 광고비 말고 마케팅비가 5%고 거기서 2, 3% 정도의 사진 촬영, 모델비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실제 광고비는 2, 3%. 매출액이 1억인데 실제로 광고 돌리는 비용은 100만 원, 2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거의 광고를 안 합니다.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인색하게 하고 있거든요. 마케팅 예산은 어떻게 측정하냐? 마케팅 예산은 잡는 게 아니다.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나오면 1억이라든 2억이든 얼마든지 넣어라.
그거를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세팅만 되면 돈은 나중에 넣어라. 그럼 세팅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너희 회사 몇 명이야? 너희 회사 이 정도야? 그럼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때 이제 저는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광고를 2, 3%밖에 안 하는데 언제가 되면 우리도 광고를 10%, 20% 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는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할 제품도 많고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마음껏 1, 20% 텔레비전 광고 다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매출을 폭발적으로 키우겠죠. 그래서 마케팅 예산이라는 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올 수 있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면 혹시 그로스 해킹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제 거의 모토예요. 삶의 모토고 제 생활의 모토고 제가 사업해 나가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문장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그로스 해킹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 이 좋아요 마크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게 왜 생겼고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 페이스북에서 대학생들이랑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해커톤이란 걸 했대요. 1박 2일 동안 가장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빠르게 붙여가지고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뭔지를 하는 약간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걸 열었대요. 거기서 어떤 한 팀에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그 사진이 좋아요 버튼이 막 쌓일 거고 그럼 진짜 사진이 좋은 거 해서 많이 퍼져나갈 것이다. 진짜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넣어봤더니 페이스북이 확 커지는데 큰 역할을 했대요. 똑같은 방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의 변화를 살짝 줄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성장하는 걸 내가 추적해서 해킹해가지고 알아낸 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행동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해요. 성장 해킹이라는 그 뜻입니다. 맞아요. 성장하는 방법을 계속 분석해가지고 반복하는 방식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로스 해킹 하세요. 평소에 10개 나가. 근데 오늘 12개 나갔으면은 2개 더 나간 게 아니라 20%가 더 성장한 거예요. 그럼 20%가 왜 성장했는지 성장하는 이유를 찾는 거죠. 내가 성장하거나 잘 되면 이유는 한 개랬거든요. 잘 되는 이유 한 개를 무조건 아무거나 결정을 해요. 이번에 어떤 블로그에서 누군가가 우리 제품을 뭐 말해줬습니다. 이번에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록 이미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격대를 한번 수정해봤습니다. 할인을 해봤습니다.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한 개를 정해. 그럼 이제 쉬었다가 그걸 한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럼 또 20%가 더 나와. 그럼 된 거죠. 그러면 그거를 2번, 3번 반복하면서 그걸 킵. 다음에는 또 다른 거 킵. 그리고 이번에는 목록 이미지 바꿔보고, 다음에는 제품명 바꿔보고, 다음에는 광고 이미지 바꿔보고, 다음엔 상세 페이지 바꿔보고, 하나씩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면 왜 잘 나갔는지, 안 나가면 왜 안 나갔는지 분석해서 다시 다음 행동하는 게 그로스 해킹입니다.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나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케팅 대행사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저 어떻게 했냐면요. 마케팅 대행사랑 미팅을 다 했어요. 3, 4개 미팅을 쫙 했어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1개를 딱 정한 다음에 3개는 실제로는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 방법만 파악하고 하진 않았죠. 한 군데 정해서 마케팅을 잠깐 맡겼어요. 그리고는 내보다 못하고 내 별로다 해서 계약을 끊었죠. 그렇게 하면서 나는 마케팅 할 수 있는 전술 38가지를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거화 시켜갖고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이제는 수년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지. 네이버 1위 만드는 방법은 정말 이 방식밖에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얻어 걸려갖고 알고리즘 타가지고 100개, 200개 검색량 많이 나서 1000개, 2000개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경쟁사의 영향이에요. 경쟁사 품절 걸리거나 경쟁사 안 나가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뭐 유명한 사람이 먹거나 했을 때 잠깐 잘 나가는 거지. 그 이유 외에 등록하자마자 1위 먹는 제품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광고로 지속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건 같아요. 계속 그로스 해킹 하면서 찾아나가면서 분석하면서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는 방식. 그래서 거의 노가다가 마케팅이지 않는가. 유튜브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저도 너무 아쉬운데 A라는 제품은 A 전술 때문에 잘 됐고 B라는 제품은 C 전술 덕분에 잘 된 거예요. 이거 한 개가 땅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단계 올라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전술하면 또 한 단계 올라가.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진짜 없더라고요. 아니면 진짜 모델 써갖고 광고비 수억 쏟아 부어갖고 만들든지. 하지만 제가 더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그로스 해킹하는 게 진짜 다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허탈한 답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정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식당을 만드는 방법,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친절하게 우리 아이의 상황을 파악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잘 적절히 조합해서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1등 만드는 방법은 항상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작은 브랜드, 큰 브랜드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제 저희 브랜드를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알고 있을 건데 아마 모르는 브랜드가 한 개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저희 제품 잘 나가는 거 알아요? 처음 들어요? 저희가 일본에서도 유명한 브랜드 한 개 만들었습니다. 1위 하는 브랜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 17년도에 9월 달에 제가 도쿄 여행을 딱 갔는데 또 우리는 5명이잖아요.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맨날 걸어 다녔죠. 지하철과 걸어 다니니까 애가 너무 힘드니까 둘째가 동생 거 뺏어갖고 유모차를 타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
막내는 맨날 안겨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안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힘든 여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우연히 어떤 일본 분이 크로스백을 힙시트로 딱 쓰는 걸 본 거예요. 뭐지?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마침 내가 갖고 있던 크로스백으로 힙시트를 딱 했더니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우선 핵심 아이템 한 개 잡았잖아요. 내 그 쇼핑 리스트에서 찾아라. 근데 쇼핑 리스트가 없으면은 내가 진짜로 살려고 알아봤던 거 찾아라. 안 되면은 어떤 뭐든 찾아라. 나는 이게 진짜 써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이건 됐다. 개발을 시작했죠. 근데 개발할 수 있을까요? 가방 한 번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뭘 개발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했던 게 한 3번 정도 공장 찾고 중국 출장 가고 다 했어요. 근데 샘플 계속 만들었어요. 다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공장, 중국 공장 다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삼성물산 다녔던 디자이너분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다 맡겼어요. 나는 못한다. 나는 제품 만드는 제품 개발자다. 제품 컨셉은 내가 잡았다. 디자인 컨셉은 네가 해라. 내가 준 거 가지고 이번에 제품 디자인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마케팅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우선은 내가 생각을 했더니 이거는 남자들을 위한 제품이야.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본분이라고 지었어요. 남자의 본분은 육아다라는 컨셉을 정한 거지. 후킹성 키워드예요. 진짜로 이거는 누가 살까 생각하니까 여자가 사는 거야. 아무리 봐도 유아용품의 구매는 거의 90%가 여자가 하니까 이 사람을 후킹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 제품을 사게 해주는 거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육아용품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후킹 포인트랑 브랜드 미션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딱 봤더니 제품은 약간 남성스러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색깔, 약간 탁한 색깔 위주로 하고, 또 남자들이 또 어디서 많이 물건을 살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아주 작은 그룹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런 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와디즈 같은 그런 펀딩 사이트 같은 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디즈 같은 사이트들,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사이트에서 여자가 사게 만드는 거죠. 광고는 여자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컨셉으로 해가지고 와디즈 같은 사이트 딱 런칭했죠. 몇 개 팔렸게요. 와디즈에서 1위 했습니다. 와디즈 역대 유학 카테고리 전체 1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좋은 매출이 나왔어요. 3, 4천만 원 정도? 광고비 거의 생각보다 얼마 안 썼거든요. 한 1, 200만 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천만 원 한 번에 빵 터졌죠. 잘 됐죠. 그렇게 해서 와디즈라는 채널을 잘 활용해서 잘 런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서는 너무 이게 메시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손대기에는 가격대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이거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광고 금액을 적게 할 뿐이지, 또 내가 광고를 잘하는데 일부러 안 할 뿐인 거지, 광고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광고를 하려고 했더니 점점 믿고 거르는 페이스북이라는 느낌이 나오면서 페이스북 광고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게 보더라고요. 이거는 옮겨가야 된다. 채널 바꾸고 마케팅 바꾸고 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에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섭외를 해서 어떻게 잘 연결이 됐고, 거기서 마침 먼저 연락 주기도 했었고, 서로 딱 맞아가지고 이 제품을 추천하면서, 그러면 일본에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팔까? 일본에도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야후, 아마존, 라쿠텐. 그러면 이 사이트마다 특성이 달라요. 라쿠텐이라는 곳은 조금 더 매니아적으로, 조금 더 브랜드 위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마존 입점보단 라쿠텐이 먼저다. 라쿠텐 사이트. 그리고 마침 일본은 온라인이 아직 확 퍼진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침 페이스북 광고가 확 뜨기 시작했고, 또 이 제품 제가 아이디어 어디서 얻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작고 실용적인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기띠 2-3개 사고 힙시트 따로 사면 되지, 그걸 왜 같이 쓰냐. 이게 문화가 달라요. 걔네들은 2-3가지, 3-4가지 기능이 딱 함축된 한 개를 좋아하더라고요. 제품 컨셉이 딱 맞는 채널이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제품을 팔아서 라쿠텐 1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리얼타임 1위, 데일리 1위, 위클리 1위. 라쿠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힙시트, 아기띠 카테고리 들어가면 1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일본 기준으로 한 20억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제품 잘 판매됐죠. 제가 여기서 이제 2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브랜딩은, 마케팅은 약간 살아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매출이 다르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월요일 매출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개가 더해져 갖고 평소 매출보다 2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한 100만 원 나온다 이러면 월요일에 200만 원, 화요일에 한 130만 원, 수목이 100만 원, 금요일에 한 8, 90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싹 다 더했을 때 이제 매출이 일주일 매출이 나오는데, 요일 또 이렇게 바뀌듯이 또 월 단위로도 바뀌고 시즌마다 바뀌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3년이나 개발해서 런칭했던 힙시트가 한국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포기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이 컨셉을 잘 만들어 놓고 딴 데로 옮겼더니 또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들었던 제품이 디데이 달력이라는 제품을 항상 말해왔는데, 디데이 달력이 사은품이었던 거 알아요? 우리 회사 이름이 사실은 제품의 브랜드명이면서도 우리 캐릭터 이름이었어요. 캐릭터로 만든 어떤 제품이 있었고, 요거를 런칭하기 위해서 사은품으로 만든 게 디데이 달력이었어요. 근데 이 디데이 달력이 뻥 터지면서 잘 된 케이스죠. 제품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내가 생각한 거랑은 항상 다르게 흘러가요. 약간 살아있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생겨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미션, 좋은 가치 잘 담아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공감했던, 내가 내 쇼핑 리스트에 담았던 거랑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판매하고 런칭하고 브랜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응하더라고요. 3년이나 개발했던 제품 런칭하고 1, 2년 동안 매출 안 나와갖고 고생했던 제품이 작년 1월 달에 일본 런칭해가지고 일본에서만 20억 매출 나왔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지만 좋은 가치를 담아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젠가는 또 빛을 발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저희 베트남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제품으로. 그래서 나라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꼭 좋은 가치 잘 담아서 브랜딩을 한다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 생각하고, 브랜딩의 결과물은 뭐라고 했어요? 브랜딩의 끝은 뭐라고 했죠? 고착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심어 넣는 것. 그러니까 고착화란 단어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단어로 조금 의미는 다른데 고정관념을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은 어떻게 하는데, 브랜딩의 가장 끝, 가장 최종 목적은 이름 말하면 자연스럽고 공통적으로 이름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 이걸 고착화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니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물고기죠. 이거 떠오르잖아요. 이 둘 중에 뭐 떠올라요? 근데 사실. 왼쪽에 그죠? 네. 이게 그냥 이게 다예요. 니모 하면 이게 떠오르게 되고, 이거 물고기 이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니모 하면 떠오르게 만드는 게 이게 브랜딩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도넛 하면 딱 떠오르고 아이스크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까요? 그 가격대만큼 진짜 맛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하면 뭘 사요? 베스킨 라빈스 밖에 없잖아요. 미안, 감사합니다. 이번에 생일 때 저한테 아이스크림 케이크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걸 샀어요? 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줬을까? 언제쯤 그게 내한테 고정관념이 딱 심겼을까요? 어떤 광고? 어떤 CF? 그 회사는 어떻게 해서 나한테 심어 넣었죠? 크리스마스 때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 베스킨 라빈스 그 CF 돌아가면서 네.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모델과 대량의 CF와 그 시기에 맞는 어떤 프로모션이 다 더해지면서 우리한테 고착화시키는 게 쉬워졌죠. 이젠 더 이상 텔레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작은 나만의 공간, 나만의 채널들을 만들고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고 나만의 SNS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소비자한테 계속 심어 넣는 행동을 해야 돼요. 브랜딩 하는 방법 몇 개 없습니다. 이거 다 하면 돼요. 그냥 이게 뭐 너무 길잖아요. 이거 해라는 말 아니겠죠. 그래서 한 번만 살짝 읽어주자면, 문제 찾고 고객 설정하고 해결하는 제품 만들고 브랜드 가치 잘 설정한 다음에 라인업 쫙 개발한 다음에 가격 설정하고 적합한 채널에 프로모션 잘해서 경험하게 만들고 광고도 하고, 이런 형태에서 계속 반복하면 브랜딩이 됩니다. 우리가 베스킨 라빈스가 머릿속에 딱 박힌 것처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들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브랜딩 하느냐를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구분을 했는데, 세 가지로 직무로 한번 나눠봤어요. 마침 딱 맞더라고요. 저희 회사는 마침 이 세 개의 직무를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했어요. 너는 제품 개발만 해, 너는 마케팅만 해, 너는 디자인만 해. 한번 이 세 가지를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제가 살짝 짚어볼게요. 가그린이라는 제품의 브랜드 컨셉은 뭐였죠? 양치 위에 남아있는 입속 세균을 제거한다. 이거를 대표자가 딱 정해서 던져요. 그럼 이 세 명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거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제품 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죠? 브랜드 컨셉을 보면서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꼭 지켜야 될 게 뭘까? 세균을 제거하는 거야. 세균을 제거하는 형태의 제품을 무조건 얘는 만듭니다. 제품 만드는 사람은. 디자이너는 세균 제거할 것처럼 디자인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빨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거에 써라. 빨간색보다는 투명한 색깔, 세균을 살균을 잘할 것 같은 색깔. 그 다음에 이 뚜껑은 1회 용량에 딱 적합한 물량으로 가고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마케팅은 내가 마케터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랜드 컨셉을 딱 보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케팅은 어떻게 했냐면, 진짜로 90년대 CF를 보면 남자 3명이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가그린을 탁 하고 다 같이 3명이서 일자로 서서 가글가글 하다가 퇴 뱉는 게 나왔어. 그리고는 데이트 전엔 가그린. 근데 망했죠. 그때는 이제 남화 선호 사상 같은 게 조금 있어갖고, 어디 여자가 해야지, 남자 뭐 냄새 나도 참아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양치 후에 남아있는 입속 세균을 제거하세요, 이런 컨셉으로 이제 CF를 바꿨죠.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잘 된 케이스죠. 조금 다른 케이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애플 아이폰의 브랜드 컨셉은 뭐죠? Think Different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해라, 다른 걸 생각해라, 이런 형태의 뭔가를 던지죠. 그러면 아이폰의 진짜 제품 컨셉은 뭘까요? 1300만 화소, 보안, 카메라 3개 있다. 그게 Think Different랑 무슨 연결이 있을까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딱 표시가 나는데 얘는 사실 딱 표시가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 개는 명확하게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제품 개발하는 사람은 딱 봐서 1200만 화소, 1400만 화소 나왔네, 나 이번에 2000만 화소 갈 거야.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계속 개발하는 게 얘네들의 역할이고요. 그럼 마케팅 컨셉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는 아이폰 광고 중에 하나가 티벳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웃다가 끝나는 게 있었어요. 그걸 뭘 말하는 걸까요? 카메라 하수 좋다, 얼굴 표현 잘 됐다, 모든 거를 화면으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요번에 뉴진스가 아이폰으로 뮤직비디오 찍은 거 알아요? 아이폰으로 뮤직비디오 찍을 수 있다.
마케팅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품 개발은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퀄리티에 있는 제품을 만들었지만 마케팅하는 건 다르게 표현해야 돼요. 이 세 개를 명확하게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돼요. 저희는 이제 제품 개발하는 제품 개발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명확하게 들려요. 마케팅 신경 쓰지 마, 디자인 신경 쓰지 마, 너는 제품만 만들어. 디자인은 안 되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그냥 90% 할인, 빨간색, 큰 거, 작은 거, 얇은 거, 말도 안 되는 걸 강조할 테니까 무조건 예쁘게만 만들어. 마케팅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 다 빼요. 그냥 니는 이걸 잘 팔리게만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 개를 지켜야 돼. 지킬 거 한 개 놔두고 세 명이서 딴 길 가. 하지만 그렇게 가다 보면 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브랜딩이라는 건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브랜딩이야. 우리가 지켜야 될 미션, 이 가치 하나만 향해서 각자 가자. 브랜딩이라는 건 제품과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각자의 길을 가지만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야 되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딩 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약간 이런 걸 생각하더라고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코카콜라가 브랜딩 했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브랜딩을 배웠어요. 엄청 유명한 CF를 찍기 위해서 유명한 모델을 섭외해야 되고 이런 형태의 걸 해야 되고 또 PB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브랜딩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은연중에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브랜딩이 아니잖아요. 아니 브랜딩 이걸 어떻게 해?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다들 브랜딩이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브랜드 컨셉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딱 이건 것 같아요. 한 방울이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돼서 결국 바다까지 가는 거다. 마케팅이라는 거, 브랜딩이라는 거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브랜딩 정말 별거 아니다. 내가 지금 이 한 방울 모으기 위한 행동들이 잘 모이면 언젠가는 가는 거다. 제발 바다 보고 강 보고 결과물만 보고 이렇게 하겠다고 역추적하지 마라. 코카콜라가 한 몇십 년 됐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전에 코카콜라가 처음 생겼던 1년 동안은 어떤 마케팅을 했을까요? 어떤 브랜딩을 했을까요? 그걸 처음 만들었던 사람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약국에서 어떤 상쾌한 형태의 음료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까만 색깔 음료를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취했던 행동은 약에 관련된 거였을 거고 색깔에 관련된 거였을 거고 어떻게 많이 팔까에 대한 생각들이었을 거고 그때 지금 생각하는 브랜딩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뉴진스를 모델로 기용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지금은 뉴진스 생각하지 말고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서 해나가면 된다. 중간에 이제 다른 직업을 가시게 되시면서 제가 3명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영상이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영상, 또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도 이제 제가 이걸 통해서 저도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항상 변하진 않았어요. 절대로 아무거나 대충 하지 마라. 한 개 잡고 한 개 제대로 하자. 그렇게 남의 거 카피하는 거 하지 말자. 아무 제품이나 대충 등록해서 팔지 말자. 내 거 내 가치 잘 담아서 고민해서 한 개 런칭하자. 당장 어쩌면 이게 실패할지 모르지만 어디서 어떻게 성공할지도 모르겠지만 2번, 3번, 4번 반복해 나가다 보면 확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냥 던지고 싶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가죠? 뭐 필요하세요? 뭐 사드릴까요? 내가 사드려야지. 뭐가 필요하지? 개업하는데 뭘 보내줘야 되지? 그죠? 이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뭐라도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온라인 마케팅이라도 도와줄까요? 아니 근데 잘할 것 같은데. 도와주십시오. 제가 좀 모자랍니다. 우리 미소님 같이 가서 우리 영상 사진이라도 좀 찍을까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